오늘은 내용이 어려워요. 제가 되도록이면 천천히 나갈 텐데 필기하실 수 있는 분들은 천천히 필기하고 중간중간 질문 많이 하셔도 됩니다. 5강이죠. 오늘은 일단 변성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변성으로 좋은 예를 만들면 그 예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변성이라는 거는 제네릭 타입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네릭 타입에 대한 변성이 효과적인 걸 보여주려면 그걸 이용한 타입 연산이 되게 복잡한 알고리즘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제로는 별로 안 좋아서 그냥 변성 자체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변성이 뭐냐면 제네릭형 자체에 대해서는 원래 리스트는 리스트죠. 리스트형을 상속받았냐 안 했냐에 따라서 리스트형이 아니냐를 결정하는 건데, 그거 말고 우리 제네릭인 꺽스 안에다가 또 다른 타입을 넣잖아요. 그걸 파라미터 타입이라고 부르거든요. 같은 제네릭형인데 안에 파라미터 타입에 따라서 어떠한 상속관계나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싶어. 뭐 이런 니즈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변성이라는 말은 언제만 쓰는 거냐면 제네릭 파라미터 타입에 대한 관계를 표현할 때만 변성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아무 관계도 없어. 예를 들면 리스트 인티저하고 리스트 넘버 사이에 아무 관계도 없어. 아니 내가 타입을 리스트 인티저로 선언했으면 그 자리에 리스트 넘버가 들어갈 수 있을 리가 없지. 혹은 내가 타입을 리스트 넘버로 정했으면 리스트 인티저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지. 이렇게 타입 사이에 아무 관계도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걸 무공변이라고 불러요. 파라미터 타입 사이에 아무 관계도 없고 전혀 다른 형이야. 리스트 인티저와 리스트 넘버는 완전히 다른 형이야. 이게 기본값이에요. 기본값이 무공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번을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거죠. 제네릭 타입은 언어 기본값은 서로 공변이 일어나지 않아요. 공변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래요. 일단은 그래요. 근데 자바에서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살펴볼 건데, 자, 코드로 보면 이런 거죠. 제가 어떤 트리 구조를 만들려고 트리를 만들었는데 얘가 갖고 있는 밸류 값이 T타입이야. T타입이야. 그러면 제가 트리 넘버 타입, 즉 밸류에 넘버가 들어갈 수 있는 타입을 선언하면 이 자리에 트리 인티저가 들어올 수 있냐면 못 들어온다는 거야. 다른 타입이라는 거지. 트리 인티저와 트리 넘버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라는 거야. 이게 바로 무공변인 거죠. 예, 공변 관계가 없다. 그러면 얘는 각각이 타입 파라미터가 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형으로 본다는 거죠. 이게 무공변이에요. 이게 기본값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T를 선언해서 제네릭 타입을 만들면 얘네들은 아무런 관계도 없기 때문에 타입이 다른 걸로 인식돼서 들어갈 수 없어. 들어갈 수 없어. 이게 기본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네릭을 만들 때 타입에 대한 어떠한 이 파라미터 타입에 대한 어떠한 관계도 정의하지 않는 거, 이게 기본값입니다. 근데 우리 객체지향의 두 가지 원칙을 배웠잖아요. 언어에서 지원할 때 대체 가능성하고 내적 일관성을 제공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대체 가능성은 뭐다? 하위 타입이 상위 타입을 대체할 수 있어 라는 거죠. 부모 타입에 자식이 들어갈 수 있어,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제네릭에 있는 파라미터 타입이 아니라 기본 타입들은 다 추상 타입, 구상 타입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죠. 객체지향 언어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파라미터 타입에서 이걸 그대로 흉내내고 싶어. 기본 타입이 하는 일을 파라미터 타입에서 그대로 흉내를 내고 싶어. 따라서 리스트 넘버를 만들었으면 이 안에 리스트 인티저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넘버가 더 큰 형이니까 구상 타입인 인티저가 넘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리스트 넘버에도 리스트 인티저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원래 기본 타입들이 제공하는 대체 가능성을 파라미터 타입에서 똑같이 제공했으면 좋겠어 라는 게 바로 공변이에요. 그게 바로 공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변은 우리한테 좀 잘 와닿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기본 타입들이 공변을 지원한, 공변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대체 가능성을 제공하니까 되게 흐름이 자연스러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공변을 지원한다면 트리 T가 있는데 트리 넘버에 트리 인티저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원래 넘버에 인티저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트리 넘버에도 트리 인티저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는 거야. 라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넣으면 실제로 만들어진 트리 인티저 타입의 10은 밸류는 인티저인데 얘는 넘버로 봤으니까
제가 트리.점 밸류를 얻으면 얘는 인티저가 아니라 넘버로 얻어지겠죠. 그쵸? 타입 시스템을 잘 생각해보자는 거야. 진짜로 만들었을 때는 내가 밸류를 10으로 넣었으니까 인티저고 얘도 트리 인티저 타입이거든요. 그쵸? 근데 제가 선언을 트리 넘버로 했잖아. 트리 넘버로 했으니까 트리 넘버 입장에서는 밸류가 넘버로 튀어나올 거란 말이지. 그래서 트리.점 밸류는 넘버인 상태고 to 더블이나 이런 to 시리즈들은 다 넘버의 메소드거든요. 인티저의 메소드가 아니니까. 이게 성립한다는 거야. 밸류가 넘버니까 넘버의 메소드만 쓰는 이상은 괜찮아. 라는 거야. 이 흐름을 잘 보자는 거야. 이 흐름을. 이 밸류만 잘 보자는 거예요. 밸류가 퍼블릭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참조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밸류가 바깥에 노출되면 더 이상 트리의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밸류가 튀어나왔잖아요. T타입이 직접 바깥에 노출됐잖아. 노출되면 얘는 뭐다? 일반적인 타입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제네릭 타입 T가 보호받는 거는 요 안에 있을 때만 보호받는 거지 바깥쪽으로 노출되면 이 T가 노출된단 말이야. 이렇게. 얘는 T형이잖아. 그쵸? 일단 타입이 바깥에 노출되면 어떻게 된다? 일반적인 기본 타입의 원칙을 따라야 돼. 기본 타입의 원칙이 뭔데? 대체 가능성이잖아. 상위 타입은 하위 타입을 포함할 수 있는 관계만 성립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성립하는 거야. 즉 얘가 성립해도 괜찮은 이유는 뭐냐면 넘버 안에 인티저가 들어가도 괜찮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넘버형을 바깥에 노출시킬 거기 때문에 그래. 일단 노출되면 기본 타입과 마찬가지로 대체 가능성이 성립해야 돼. 이 안에 인티저가 있어도 얘를 넘버로 봐도 괜찮은 거죠. 대체 가능성에 의해서. 그래서 공변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코틀린 변성이든 자바 변성이든 제네릭 쓰시는 분들 중에서도 변성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다 똑같아요. 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변이 성립하는 경우는 언제냐? T타입이 바깥에 노출되는 경우를 얘기한다. T타입이 바깥에 노출되면 걔는 공변으로 봐도 돼. 왜냐하면 노출됐으니까 이 T타입은 일반적인 타입의 규칙을 다 따를 거니까. 다 따라야 돼. 실제로. 얘가 역으로 작동하면 안 된다고. 인티저를 넘버로 보면 넘버에 있는 메소드만 쓰겠죠. 그렇죠? T가 노출됐으니까 넘버로 노출될 거고 넘버의 메소드를 쓰는 건 인티저를 할지라도 아무 문제도 없지. 왜? 인티저는 원래 넘버니까. 그래서 공변은 언제 성립하느냐? 제네릭 클래스의 T가 바깥으로 노출될 때 일어난다. 물론 무공변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무공변하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근데 공변을 언제 쓸 수 있다? 내 갖고 있는 T가 바깥쪽으로 노출될 때 나는 공변을 지원하면 더 폭넓게 지원할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 응? 요 컨테이너에 인티저, 더블 이런 거 다 담아도 돼. 왜? 걔네는 다 넘버기 때문에 넘버의 메소드를 쓸 수 있거든. 벌써 분위기가 안 좋으면 안 되는데. 벌써 분위기가 안 좋네. 공변이란 뭐다? 제네릭의 파라미터 타입 사이에 대체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다. 즉 상위 타입에 하위 타입을 밀어넣을 수 있는 거다. 근데 이 규칙은 원래 일반 타입과 같고 그 규칙을 정했을 때 더 좋은 점은 상위 타입에 다양한 하위 타입을 넣을 수 있어서 제네릭 타입이 더 유연하게 많은 타입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여유는 언제 생기냐 하면 내가 이 T를 바깥쪽에 노출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면 밸류는 넘버로 인식하는 이상은 얘가 인티저가 들어와도 되고 더블이 들어와도 되고 자식은 다 와도 돼. 왜? 여기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메소드는 넘버 것만 쓸 거니까. 자식이랑 부호 메소드는 다 쓸 수 있잖아. 그러니 우리는 지평을 넓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그러면 거기서 제너릭 앞에 아웃 키워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죠.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지. 그 자바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뭘 해주진 않아요. 근데 코틀린은 이제부터 배우게 될 건데, 자 이제 설명부터 보면 대체 가능성은 보편적인 타입의 작동이죠. 모든 타입은 기본 타입들은 다 대체 가능성을 제공하잖아. 근데 제네릭 파라미터 타입이 실제로 외부에 노출되는데 노출된 타입은 일반 타입처럼 작동해야 되죠. 여기서부터는 일반 타입인 거잖아. 이미 트리를 빠져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T타입이 그냥 노출된다고. 더 이상 트리 T가 아닌 거예요. 트리 T는 T를 감춰. 트리 안에. 바깥쪽엔 트리로 인식된단 말이야. 근데
이미 바깥으로 까버리면 t가 바깥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미 나왔으면 일반 타입인 거야, 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경우에 공변을 설정해주면 보다 폭넓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네릭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t를 갖고 있는데 t가 바깥쪽으로 노출되는 경우에 제네릭 용어로 코틀린에서는 생산자라고 불러요. 생산자라는 건 갖고 있는 t를 생산해낸 애야. 그렇죠? t를 생산해냈단 말이지. 바깥쪽으로 노출해줬다 이거야. 바깥쪽으로 t를 뿜어낸 애를 다 생산자라고 불러. 제가 지어낸 용어가 아니라 코틀린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용어예요. 생산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t를 제네릭이 받아왔는데 이 t를 바깥쪽에 노출해. 이러면 생산자라고 불러. 그래서 이 생산자 같은 경우에는 t가 생산자 전용으로 쓴다는 확신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t가 절대적으로 바깥에 노출 전용으로만 쓰인다고 내가 확신을 해. 라고 생각할 때만 제가 뭘 할 수 있냐면 클래스 선언 시점에 이 t는 바깥쪽으로 노출한 생산자 전용이야 라고 마킹을 해둘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아웃을 붙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제약이 생기냐면 이 t가 바깥쪽으로 노출되는 쪽이 아니라 인자같이 안쪽으로 받아들일 때는 못 쓰게 돼요. 컴파일러가 그걸 막아줄 뿐이야. 사실은 아무 기능도 없어. 컴파일러가 그걸 막아줘. 얘가 바깥쪽으로 노출된 걸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막아준다. 컴파일이 안 되게 만들어. 약간 더 안전해진 거죠. 근데 이게 크게 쓸모가 있냐면 약간 미묘한데 우리는 어떤 t를 인자 전용이나 출력 전용으로 쓰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의외로. 그 t로 받아온 애를 add 아이템 하면 그 t를 받아들일 때도 쓰고 get 아이템 하면 출력할 때도 쓰잖아. 양쪽으로 다 쓸 때는 어차피 아웃을 못 써. 내가 아웃을 거는 건 얘가 출력 전용이라고 확신할 때뿐이야.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아웃을 걸 수는 없어. 우리는 t를 보통 입출력으로 다 쓰기 때문에. 근데 얘가 생산자 전용, 즉 출력 전용이야, 이 t가. 이걸 확신할 수가 있어. 여기가 바로 확신할 수 있는 케이스죠. 출력으로밖에 t를 안 쓰잖아.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아웃을 걸어주면 이 t가 이 클래스 내부에서 입력으로 쓸 수 없게끔 컴파일 타임에 막아주는 되게 작은 장치야. 별것도 아니라고. 아웃 걸면 인자 같은데 뭐다 라고 컴파일러가 그냥 검사해주는 정도의 기능뿐이에요. 그렇죠? 질문. 네. 저 밸류 t를 메서드로만 노출해도 밸류 t를 메소드로 노출할 때 반환 타입이면 문제 없죠. 인자 타입이면 문제가 있지. 인자 타입이면 받아들이는 거니까. 하지만 얘가 반환 타입이라면 상관없지. 원래 넘버를 노출해야 된, 원래 넘버를 리턴해야 되는데 인티저가 리턴돼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넘버를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넘버만 오면 되니까 인티저가 와도 상관없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이 안에다 메소드를 뭐 getValue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getValue가 t를 노출하는데 제가 넘버를 노출했으니까 getValue 하면 넘버가 나오겠죠? 근데 실제 구성 객체는 인티저잖아. 인티저를 리턴은 상관없다고. 넘버를 받기로 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변은요, 쉬워. 이게 어렵죠. 어려운데 쉬운 거야. 방공변이 진짜 어렵지. 그렇죠? 공변은 왜 쉽냐면 사고가 대체 가능성이 여러분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사고하기가 쉬워요. 그치. 출력할 때는 이쪽에서 넘버를 기대하는데 인티저가 와도 문제가 없지. 이게 이해하기가 되게 쉽다는 거야. 넘버가 올 자리에 인티저가 와도 문제가 없지. 라는 건. 어차피 인티저 2더블 갖고 있을 거거든. 넘버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게 쉬워. 어쨌든 여기까지 공변이라 하고 코틀린에서는 클래스 수준에서의 타입이 파라미터 타입이 오직 출력 전용으로 쓰인다라는 강제 키워드를 걸면 컴파일러가 이 t가 클래스 내부에서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로 사용되거나 함수의 인자 같은 걸로 사용되면 막아주는 기능이 있다. 이게 힘든 거죠. 방공변이 힘든 거야. 방공변은 역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다? 자식 자리에 부모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 나는 인티저를 원하는데 인티저의 하위 객체는 못 오지만 그 위에 넘버나 컴패러블은 올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말이 되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때 방공변은 존재하지 않아. 왜냐하면 기본 타입엔 방공변이 없기 때문이지. 방공변 어디다 쓰는지 봐야겠죠. 자, 이번엔 제가 간단한 링크드 리스트를 만드는 노드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노드 클래스는
상위 바운드 제약이 넘버로 걸려있죠. 넘버의 하위 타입만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변 방공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t에 대한 제약과 공변 방공면은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거야. 그냥 이 t가 넘버라는 어퍼 바운드가 있을 뿐인 거지 t는 인도 아웃도 지금 공변에 대해서는 아무 설정도 안 했단 말이지. 여전히 무공변 상태인 거야. 얘는 프라이빗 발로 t를 잡았죠. 외부에 출력되지 않죠. 아까 발과 똑같지만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외부에 출력하지 않잖아. 얘 생산자가 아닌 거야.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얘 똑똑해요. 컴파일러 멍청하지 않아. 그냥 인자로 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발이지만 프라이빗 발이기 때문에 얘는 외부에 출력되지 않기 때문에 생산자가 아니에요. 이때 생산자 체크를 안 한단 말이지. 두 번째로 넥스트 노드는 널러블 하죠. 또 올 수 있는 거니까. 같은 타입의 노드를 하나 더 받아서 계속 링크드 리스트를 타고 넘어가겠죠. 자, 이제 컨테인스라는 펑션을 구현할 건데 여러분들이 오퍼레이터 컨테인스를 구현하면 in을 사용할 수 있어요. 코틀린 연산자 중에 in이라고 있죠. a, in, map 하면 맵 안에 걔가 있는지 찾잖아요. 그 컨테인스라는 메소드 오퍼레이터를 구현하시고 부울린 리턴하면 이러면 우리도 in 연산자의 이 클래스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얘를 보면 t가 넘버라는 어퍼 바운드를 갖고 있으니까 to 인티저를 때릴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의 밸류를 to 인티저를 때렸고 타겟으로 들어온 t도 넘버니까 to 인티저를 때릴 수가 있죠. 두 개의 to 인티저를 비교해서 true냐 같으면 true 아니면 next한테 컨테인스가 있는지 찾아가지고 또 밸류가 같은 애 계속 찾아보는 거죠. 그래도 끝까지 없거나 next가 더 이상 없는데 결과가 이 모양이면 펄스가 되는 거겠죠. 코드 어려우신 분 없죠? 어렵나? 어려우면 알고리즘 기초 공부하는 거죠. 링크드 리스트 나오면 맨날 나오는 얘기죠, 이거. 링크드 리스트는 현재 노드에서 자기 값이 주어진 t 값하고 같은지 비교해보고 자기가 아니야, 같지 않아. 그럼 일로 넘어갔겠죠. 같지 않으면 바로 펄스가 아니라 넥스트 노드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야, 너는 갖고 있냐? 하고. 갖고 있는데 물어봤으면 여기 결과가 나오든지 넥스트가 널러블이죠. 다음번 노드가 없으면 여기서 끝이잖아요. 널러블이면 바로 LBS 통해서 펄스로 갔겠죠. 나도 아닌데 더 이상 물어볼 애도 없어. 이러면 여기서 펄스인 거죠. 물어보려겠으면 걔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걔한테 물어보면 지가 같은지 또 확인해보고 지가 안 같으면 지 다음번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아니면 펄스겠죠. 쭉 돌겠죠. 제기로. 그래. 이 경우에는 명백히 얘가 출력이 아니고 입력으로만 사용되고 있죠. t가 입력으로만 사용되잖아요. 이 경우엔 t가 입력으로만 사용돼.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게 언제 어려운 일인데 잘 보세요. 노드의 인티저형을 선언했는데 제가 노드의 넘버형으로 8.0을 넣었어요. 원래 인티저에는 8.0이 안 들어가잖아. 더블이니까. 근데 컨테인스 8밖에 못 넣죠. 인티저니까. t가 인티저니까 8밖에 못 넣잖아. 이게 바로 방공변이야. 구상형에 추상형을 넣어버린 거지. 근데 왜 구상형에다 추상형을 넣어도 되냐 이거야. 구상형에 왜 추상형을 넣어도 되냐 이거야. 우리의 핵심 문제는 이거지. 왜냐하면 넘버형으로 들어온 이 8.0이라는 인자 t는 to 인티저를 때릴 수 있나요? 왜 때릴 수 있을까요? 얘는 인티저인데. 그럼 여기 컨테인스에서 확인해볼까요? 컨테인스에서 자기 밸류는 인티저겠죠. 인티저로 얘를 인식했을 거 아니야. 실제로는 넘버가 들어있지만 얘는 이걸 인티저라고 봤을 거 아니야. 밸류를. 그러면 여기에 인티저 값이 들어있지만 얘는 넘버 값이 들어있지만 인티저인 상태로 to 인티저를 때렸을 거 아니야. 그쵸? 넘어온 t 값도 당연히 인티저를 보고 to 인티저를 때렸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한테 넘버가 들어있잖아. 이게 왜 가능하냐 이거야. 이게 바로 방공면이 어려운 이유지. 응? 왜 상위형이 가능할까? 왜 상위형이 가능할까? 다음. 왜 상형이 가능할까요? 이걸 이해해야지 방공면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우리 차근차근 짚어봅시다. 일단
넘버로 들어온 8.0은 이 밸류에 해당될 텐데 실제로는 여기 더블 값이 들어있겠죠. 더블은 to 인티저가 성립하나요? 성립하겠죠. 더블은 to 인티저가 왜 성립할까요? 왜 성립할까요? 애당초 넘버로 받아온 애는 이 안에서 쓸 수 있는 얘를 잠깐 잊어버리고 얘만 바라보면 넘버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얘가. 우리 잠깐 이 앞을 잊어버리고 얘만 바라보자고. 얘의 동작을 보면 넘버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의 한계는 어디죠? 얘 입장에서 넘버의 메소드만 쓸 거 아니에요. 맞죠? 얘 입장에서 이 메소드 안에서 쓸 수 있는 이 밸류에 대한 이 행위가 넘버밖에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이 어퍼 바운드의 문제가 아니라 이 로직을 보면 제가 넘버를 넘겼는데 이 넘버 노드 넘버 입장에서는 T 말고 넘버 노드 입장에서는 이 컨테인스 안에 쓸 수 있는 로직이 밸류에 대해서 넘버의 로직밖에 못 쓸 거 아니에요. 맞죠? 넘버의 로직밖에 못 쓴다고. 즉 이 안에 코드를 지지고 볶아봐야 지가 할 수 있는 건 넘버에 대한 로직밖에 못 쓴다는 거야. 밸류에 대해서. 그래서 밸류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건 넘버의 메소드밖에 못 쓰는 거죠. 넘버니까. 이건 쉽죠? 내가 넘버니까 이 메소드에서 쓸 수 있는 건 넘버의 메소드밖에 못 쓴다는 거야. 밸류에 대해서. 근데 얘는 인티저죠. 인티저를 이용한 메소드는 전부 다 얘를 사용하려고 그럴 때 넘버에 의한 메소드 안에 다 포함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인티저인 애들은 넘버의 메소드를 다 갖고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이쪽 형이 더 크잖아요. 더 크다는 얘기는 이쪽 형이 더 부모라는 얘기잖아. 이쪽 형은 더 자식이고. 자식에서 쓸 수 있는 형은 부모형에서 쓸 수 있는 메소드에 다 포함됐을 거 아니야. 이 트윈티저밖에 못 쓴다고. 왜냐하면 넘버에서 쓸 수 있는 형밖에 못 쓰니까. 이 안에는 인티저 전용 메소드가 들어올 수가 없어. 더 큰 형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이 메소드에서 구현할 수 있는 한계야. 왜냐면 우리는 이 t에 대해서 넘버 어퍼 바운드에 있는 얘기만 쓸 수 있지 인티저에 대한 메소드를 하나도 못 쓰는 거죠. 이 메소드 안에서 인티저에 대한 밸류의 인티저에 대한 어떤 것도 쓸 수가 없단 말이지. 따라서 우리가 인티저 컨테이너를 불러도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뭘로 확정 지을 수 있다? 넘버 메소드만 사용하는 거야 라고 확정 지을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바로 방공명이 성립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 t를 인자로 받아들인 경우 이 메소드 안에서 t의 최대값은 어디까지밖에 가능하지 않다? 어퍼 바운드 혹은 제일 큰 형에서 쓸 수 있는 메소드 외에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어퍼 바운드를 걸었으니까 다행이지 안 걸었으면 t에 대해 쓸 수 있는 건 거의 없겠죠. t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이 중에서 t에 대해서 알아서 쓸 수 있는 게 t가 넘버 어퍼 바운드니까 t를 나머지는 다운 캐스팅 하지 않고서는 가정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t에 대해서 가정할 수 있다는 건 최소 넘버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메소드 안에는 넘버에 대한 메소드밖에 나올 수가 없다고. 따라서 여기에 인티저가 들어와도 인티저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건 없어. 이 안에서. 넘버에 대한 것밖에 못 쓴단 말이지. 그러니 인티저보다 큰 형은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지. 이게 바로 방공명이 성립하는 이유예요. 이 방공명이 굉장히 어려워 이해하기가.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한 얘기를 동영상으로 몇 번이나 복습하셔야지 방공명이 이해가 돼요. 그럼 어쨌든 쉽게 구성을 하자면 방공변은 인자로 들어올 때 방공변이 된다. 정확하게 인자로만 사용될 때 방공변이 가능성이 있어. 여러분들은 변성을 꼭 지정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안 지정하면 귀찮단 말이야. 이거 하나하나를 다 다른 형으로 해서 컨테이너를 만들어야 되니까 귀찮아. 이걸 만약에 인자로 받을 때 이 노드 T타입을 인자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노드 T타입마다 다 인자로 받는 함수를 오버로드 해야 돼요. 공변을 지원하지 않으면. 근데 공변을 지원하면 그냥 리스트 넘버만 받으면 리스트 인티저도 받고 리스트 더블도 받고 막 이렇게 다 받을 거 아니야. 안 그러면 함수를 다 오버로드 해야 돼. 이 파라미터마다 다 오버로드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인자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명, 방공명을 지정하려고 그러는 거야. 너무 귀찮으니까. 그래서 핵심은 뭐다? 이 T가 오직 입력에만 사용된다면 방공변을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우리는 이걸 소비자라고 부르고, 이 t가 소비자로만 사용되는 걸 확정 지을 수 있다라면 우리는 in을 붙일 수가 있어. 그럼 컴파일러는 얘가 출력에 사용되는지를 검사해서 출력이 한 군데라도 사용되면 컴파일을 막아 라는 사소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소한 기능이지만 이 제네릭 타입들이 또 다른 제네릭 타입을 물고 그 타입이 또 다른 타입을 물기 때문에 요 작은 가정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견고한 타입들을 컴파일 타임에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코틀린의 변성 시스템 중에 일부인 요 인아웃 시스템은 뭐냐면 선언 지점 변성이라고 부르는 기능이에요. 선언 지점 변성. 즉 클래스를 선언하는 시점에 변성을 지정해 놓을 수가 있어 라는 거야. 이 기능이 자바에는 없는 기능인 거죠. 자바는 선언 지점 변성이라는 기능이 없고요. 실제 코틀린에 있는 선언 지점 변경도 별거 아니죠. 생산자 소비자만 판정해가지고 컴파일러가 아웃이라고 했으면서 인자에 쓰이네? 그럼 컴파일 에러 시키고, 인이라고 쓰면서 바깥에 출력하는데 써였네? 그러면 에러 걸리고, 이 정도밖에 제공 안 해주는 건데 선언 지점 변경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코틀린 변성은 두 가지로 제공되는데, 하나는 자바와 마찬가지로 실행 시점 변성이라는 거고, 자바에는 없는 특수한 기능인 선언 시점 변성이라는 게 바로 인아웃 시스템입니다. 인아웃 키워드는 선언 시점 말고 실행 시점 변성에도 사용됩니다. 실행 시점 변성은 오늘 배울 거냐? 모르겠다. 자바에는 선언 시점 변성이 없고 실행 시점 변성만 있어요. 실행 시점 변성 어떻게 선언하냐고? 함수의 시그니처에서 선언하면 돼요. 여러분들 함수에도 t 선언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그쪽은 다 선언 시점이 아니라 실행 시점 변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 그런 t가 있는 게 아니라 함수에서는 난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겠어 의 t인 거죠.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야 이때 인자의 아웃이라고 돼 있는데 얘 뭐야? 그거 다 인자의 아웃, 인아웃 이런 거 나오면 다 뭐다? 실행 시점 변성인 거고,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운 거는 선언 시점 변성인 거예요. 선언 시점 변성이 해주는 일은 뭐다? 선언 시점에 있는 t가 in이면 인자로 쓰이는지만 확인하고, 아웃이면 출력에 쓰이는지만 확인해주는 기능이다. 단순한 기능이죠. 그에 비해서 실행 시점 변성은요, 함수의 t에서 사용되고요. 그때 인자가 어떤 변성을 지원하는지 동적으로 지정하고, 또한 프로젝션이라는 기능, 여러분들 와일드 카드라고 알려져 있는 곱하기 있죠? 그 프로젝션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할게요. 그쪽 양이 너무 많아. 오늘은 선언 시점 변성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어요. 자바의 대표적인 컬렉션 문제를 볼까요? 이펙티브 자바를 비롯해서 수많은 곳에 나오는, 입사 시험 때도 많이 나오는 거. 뮤터블 리스트 인티저 1, 2, 3을 넣었어. 근데 얘를 뮤터블 리스트 넘버에 넣었어. 이러면 공변이 성립했죠. 공변이 성립한 거잖아요. 공변이 성립하면 어디에다 쓰면 안 된다? 입력에 소비자에다 쓰면 안 되고 생산자에만 써야 되는 거잖아. 기억나시죠?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 공변이 성립할 때 해당 파라미터 t를 내가 소비자에만 쓴다 라고 생각하면 in이야. 생산자에다 쓰면 out이야. 지금까지 배운 게 그거죠. 근데 만약에 그러한 성질을 가진 애를 in에다 쓰면 어떻게 된다? 그럼 이제 개판 나는 거지. 이렇게. 지금 내가 공변을 설정했는데 공변을 in에다 썼잖아요. 공변을 입력에다 썼잖아. 소비자에다 썼잖아. 생산자에다 쓰지 않고. 그러면 원래 얘를 타입을 이걸 캐스팅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인티저의 컨테이너죠. 인티저 컨테이너에다가 더블을 넣어버렸으니까 죽어버리는 거죠. 자바에서는 이게 돼. 안 막으니까. 그래서 이때 죽어. 이때는 문제가 있냐? 이때는 문제가 없죠. 왜냐면 get 첫 번째 요소, 0번째 요소를 얻을 때 넘버를 얻으려고 그랬는데 2가 얻어졌네? 괜찮네. 넘버를 얻으려고 했는데 인티저 얻어져도 괜찮잖아. 괜찮은 거야. 변성이 공변일 때 얻는 데는 문제가 없어. 생산자한테 문제가 없다고. 소비자가 문제인 거야. 소비자가. 원래 내가 이 넘버로 탈바꿈 시켜봤자 원래는 인티저잖아. 인티저 값밖에 원래 애드가 안 된다고. 애드가 안 되는데 여기다가 내가 넘버인 거를 생각하고서 5.6을 넣은 거잖아. 그쵸? 문제가 생기잖아.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변성이
봉변, 대체 가능성을 지원할 때는 출력에만 써야 돼. 입력에다 쓰면 저런 꼴이 돼요. 그럼 이런 경우에 뭘로 해야 된다? 무공변인 거야. 얘는 입력, 출력 다 되잖아요. 뮤터블 리스트는. 따라서 이런 게 성립하지 않아. 오직 뮤터블 리스트 인티저는 뮤터블 리스트 인티저로밖에 못 들어가는 거야. 넘버로도 안 되고 인티저에 넘버 넣는 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무공변인 거야. 왜? 입출력 다 쓰이니까. 변성이 이제 좀 생각하기 편해졌죠. 라고 코틀린 언어 설계자들이 야 쉽게 만들었지라고 개소리를 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어렵지만 여러분 책 보고 익히시면 진짜 어렵거든요. 지금 그나마 제가 말로 떠드니까 좀 나아졌죠. 지네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쉽다라는 개념이야. 인아웃이. 이러한 의미로. 그래서 식별하기는 되게 쉽죠. 언제 문제가 일어나는지 지금 보기가 좀 뷰가 쉬워졌죠. 야 이게 함부로 공변 설정했는데 네가 입력받아도 돼? 안 될 게 뻔해. 안 되거든. 출력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입력할 때 문제가 생겨. 그렇죠? 그래서 파라미터 타입이 생산자 소비자에 다 쓰이니까 생산자 할 때 문제가 없고 소비자 할 때만 문제가 일어나죠. 따라서 뮤터블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코틀린에서 언어 정의나 클래스 라이브러리 가서 보면 무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바에서 이거 맨날 나와요. 이 시험 문제로. 근데 불본 컬렉션은 공변이 돼. 이게 재밌는 점이지. 아까랑 똑같이 리스트인데 뮤터블 리스트가 아니라 불변인 경우에는 애드가 불가능하잖아요. 입력이 안 돼. 입력이 안 된다고. 출력밖에 안 되잖아. 불변이니까. 더 이상 애드가 안 돼. 리무브도 안 돼. 따라서 얘는 애당초부터 뭘로 선언돼 있다? 아웃으로 선언돼 있어. 가서 리스트의 정의를 가서 보시면 컨트롤 클릭 같은 거 눌러서 가서 보시면 얘는 처음부터 아웃으로 정의가 돼 있다. 괜찮으니까. 그래서 코틀린에서 불변 컬렉션은 전부 다 아웃으로 돼 있어요. 실제로도. 그래서 자바에 있는 기본적인 문제들을 탈피하려고 몇 가지 언어 코틀린 컬렉션에는 좀 더 나은 변성에 대한 지정이 되어 있죠. 선언 시점 변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백. 실제로 코틀린에서 이 코드가 성립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바로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ID에서 아예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바로 에러라고 뜨거든요. 근데 이거는 돼. 왜냐하면 처음부터 선언 시점에 리스트 클래스의 아웃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야. 넘버가. 코틀린에서는 특정 클래스를 선언해서 타입 대입을 할 때 타입 대입에 대해서는 무조건 인자나 이런 거 들어올 때는 아까 말했던 실행 시점 변성이라는 걸 쓸 수도 있지만 타입을 했다는 건 생성돼서 집어넣는 거니까 선언 시점 변성밖에 못 쓰겠죠. 선언 시점 변성을 지원한다는 거야. 컴파일에서 에러 낼지 말지. 자바는 선언 시점 변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에러가 안 나요. 무조건 들어가. 왜냐하면 무조건 변성이 성립하거든. 걔는. 변성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실행 시점 변성을 한 번 더 하면 변성이 완성될 거고요. 괴롭다. 제네릭 변성 가르치기가 제일 어렵더라.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간단한 예제만 만들어서 그렇지 변성은 보다 넓은 형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안 그럼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아니 처음부터 내가 다 만들면 무슨 상관이라? 리스트 스트링, 리스트 인티저, 리스트 더블 다 만들 거면 아무 상관없지. 근데 이걸 리스트 넘버나 리스트 애니를 퉁치고 싶어서 그걸 받는 뭘 만들고 싶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왜 걔 노가다 할 것 같으면 파라미터에 가능한 모든 타입을 다 기술 오버로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돼. 그 미친 짓이잖아. 그러니까 이 변성을 쓰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변성을 모았던 그 안에 코드는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추상화가 높거나 알고리즘 복잡한 코드가 된다고. 예제 만들면 되게 어려운 코드가 돼. 대부분. 아무튼 오늘은 코틀린 DSL을 배울 건데 코틀린은 아예 코틀린 DSL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다른 언어도 DSL을 지원하냐고? 지원하지. 많이 해. 예를 들면 그루비나 이런 애들은 아예 DSL을 위해서 태어난 언어야. 여러분들 그레이드에서 그루비 같은 거 써보면은 정말 DSL 그 자체를 위한 녀석이잖아요. 그쵸? 근데 코드 힌트 지원이나 이런 게 잘 안 되죠. 코틀린 DSL은 다른 언어처럼 DSL용 스크립트나 DSL 문법을 따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코틀린이 내장하고 있는 여러 언어적 특성들 우리가 배운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DSL을 구성하는 법을 가르쳐요. DSL은 뭐냐? 특정 문제가 있어. 근데 그 문제를 우리는 무조건 포문과 이포문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너무 어렵단 말이야. 누구한테?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혹은
미천한 개발자들이나 구구단밖에 못 자는 개발자들은 다 어렵단 말이지. 그 문제를. 야, 그러니까 니네 영화표 값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영화가 주말에 조조일 때 두 표를 같이 사면 현대카드가 할인할 때 CGV 포인트는 적용 안 되고 뭐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어? 그 영화표 그렇게 쉽게 구해지잖아요. 미친 듯이 어렵게 구해져요. 하나 카드가 행사할 때 M포인트는 연동할 수 없어. 뭐 이렇게 계산된단 말이야. 그거를 포이프로 짜면 if가 17단이야, 막. DSL로 구성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DSL로 구성한다는 거예요. 룰을 만들고 이 규칙 안에 뭐뭐를 넣었으면 베타적 관계는 뭐고 얘네들은 언제 적용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보다 편리한 어떤 언어 구성을 하려고 마음 먹겠죠. 그냥 if로 짜면 죽을 것 같으니까. DSL 언어가 대부분 다 그래요. 비슷한 예제로 뭐 호텔 반값 계산하기. 내가 여름 이번에 풀빌라가 새로 공사하는데 완료된 시점에 얼리버드를 때렸는데 유아 동반해서 침대가 2개일 때 하나일 때는 뭐 이렇게 계산되잖아. 미친 듯이 계산된다고. 그냥 계산하면 계산식이 안 나와. 너무 어려운 이품이 만들어질 뿐더 더 나쁜 문제는 뭐죠? 이게 시즌마다 가격표가 바뀌어. 내가 이품문으로 17단 이품문을 한 150줄 짰는데 이 계산 로직이 야놀자 다니는 사람들 있거든요. 이 계산 로직을 이렇게 짜면 이게 분 단위로 바뀌어요. 계산하는 로직이 즉시 바뀌어. 애들이 오늘 마음 틀리고 내일 마음 틀린 거야. 갑자기. 야, 요즘 뭐 한인들이 미국 가서 숙소 잡는 게 쉽다며 뭐 이래가지고 한인텔 전용 요금제가 또 나와. 계속 나온단 말이지. 이러한 것들을 알고리즘을 대응하기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로직들을 잘 표현하고 쉽게 짤 수 있는 DSL을 만들게 돼요. 도메인 전용 언어를 만들게 되는 거죠. 굳이 개발자와 기획자가 소통하기 위한 유비쿼터스 랭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생활하는데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을 매번 알고리즘 짜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우리만의 언어를 만들어서 이 로직을 짜야지만 이게 감당이 되지 그냥 잘 감당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DSL을 만들게 되는데 다른 언어에서는 이 DSL 만드는 게 잘 지원이 되지 않고 문법적으로 쓸 수 있는 한계들이 많은데 비해서 코트린은 여러 가지 문법들을 지원하는데 오늘은 되게 복잡하고 이상한 걸 지원하지는 않을 거고요. 몇 가지만 이용해서 밸리데이션을 만들 거예요. 밸리데이션을 주제로 삼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밸리데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리퀘스트로 오는 모든 값을 믿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우리 웹사이트에서 오는 건지 포스트맨으로 장난치고 있는 건지 해커들이 뭐 패킷만 날리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잖아. 무조건 값이 리퀘스트로 오면 다 검증하고 봐야 되죠. 검증하고 봐야 돼. 뿐만 아니죠. 클라이언트 개발자도 마찬가지죠. 서버에서 주는 리스판스를 믿을 수가 없잖아. 주기로 한 대로 안 주고 숫자가 와야 되는데 펄스로 오고 널이 오기로 했는데 뭐 빈값이 오고 뭐 난리가 나죠. 그래서 우리 일단 밸리데이션을 해야지 그 다음번에 뭘 할 거 아니야. 우리는 부신 사회에 살고 있어요. 클라는 서버를 믿을 수 없고 서버는 클라를 믿을 수 없어. 리퀘스트도 믿지 않고 리스판스도 믿지 않는다. 일단 서로 약속된 포맷으로 밸리데이션 다 끝내야지 그 다음에 우리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안 그러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이트가 죽었는데 사장이 불러가지고 야 이 새끼야 일로 와봐.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안 되니까. 근데 밸리데이션이 제대로 걸려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거 오늘 백엔드가 사고 친 건데요 뭐 이럴 거 아니야. 혹은 백엔드 애들은 그거 오늘 클라이언트 애들이 리퀘스트 잘못 보냈는데 이럴 거 아니야.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있는 근거가 되려면 무조건 밸리데이터를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회사에 짜신 코드에 밸리데이터가 꼼꼼하게 안 걸려 있다면 그거부터 확인하세요. 자, 밸리데이션을 짤 건데 제 밸리데이션에 3가지 스펙을 넣을 거예요. 실무적으로 많이 쓰는 건데요. 밸리데이션 할 때 밸리데이션 어차피 하고 나서 그 값을 쓰는데 변형하기가 너무 귀찮아. 그래서 대표적으로 트림 같은 거 때린 다음에 랭스 체크해야 되잖아요. 열세자 할 때 트림도 안 때리고 할 수 없잖아. 여러분들 정말로 모든 클라이언트가 안전하게 트림을 한 값을 저한테 줬나요? 그렇지 않죠. 백엔드 개발자들 아시겠지만 엉망진창의 인풋 코드를 저한테 넘기잖아요. 트림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제가 랭스 체크를 하려도 트림을 하고서 랭스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 2가지 관점이 있어요. 밸리데이션, 순수한 밸리데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값을 변형하면 안 돼 라는 파가 있고요. 어차피 할 때 한꺼번에 하게 나. 밸리데이션 하면서 밸리데이션 잘 통과했으면 산출물 자체가 중간에 트림 같은 걸 반영되어 있는 녀석이 나오는 게 나. 예를 들면 원래 문자로 들어왔지만 인티저로 바꿔주고 인티저가 맞는 인티저인지 확인했으면 그냥 인티저가 나온 게 나. 뭐 이렇게 2가지 파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실용적이기 때문에 값의 변형도 허용을 합니다. 보통. 2번째는 검사가 잘 된 경우에는 변형된 값이 저한테 맞겠죠. 원형 값일 수도 있고. 근데 검사가 잘못됐으면 저한테 에러 메시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밸리데이션을 만들어 보시고 재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밸리데이션 로직이 재활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밸리데이션 안에 함부로 에러 메시지를 넣어놨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돼.
그래서 밸리데이터는 그때그때마다 에러 메시지 다 틀려요. 다 틀려. 출력하고 싶은 게 다 틀려. 기획자들이 맨날 다르게 써놓잖아. 그래서 이 밸리데이터는 메시지를 따로 정의할 수 있어야 돼, 반드시. 안 그러면 로직만 있는 밸리데이터는 메시지가 고정되어 있는 이상 재활용되기 굉장히 어려워요, 사이트마다.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밸리데이터가 일반화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값에 대해서 되게 단순하게 본 거죠. 그렇죠? 어떤 값은 숫자로 들어올 때는 10에서 50 사이인 거고 문자로 들어올 때는 ABC로 들어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값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 값을 밸리데이션 할 때 값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해 가지고 본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케이스라고 보면 케이스 안에는 여러 가지 계산식이 있지만 이 케이스가 여러 개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케이스에 해당되면 오케이. 아니면 두 번째 케이스라도 걸리면 괜찮아. 혹은 세 번째 케이스에 걸리면 괜찮아. 케이스가 다 안 걸렸으면 페일한 거죠. 실패한 거고. 케이스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이 타입 중에 하나에 걸렸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서 케이스 중에 하나라도 일치하면 통과한다. 이런 이게 되게 실무적이죠. 저희 회사가 프레임워크라서 그래요. 제가 짠 거라서. 실제로 그 프레임워크에서 약간 변형해서 좀 쉽게 갖고 왔어요. 이렇게 낼 건데요. 이 세 가지 조건 하에서 밸리데이션을 만들고 이 밸리데이션을 만든 걸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봅시다. 자, 이 세 가지 룰에서 저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사소한 룰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길이를 체크해. 이게 숫자로 되어 있는 문자인지 확인해. 혹은 이메일인지 확인해. 뭐 이런 간단한 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룰이 있는데 이 룰들을 여러 개 모아서 케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케이스는 여러 개의 룰로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얘는 스트링이면서 미니멈 5자고 맥시멈 15자야.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세 가지 이상이 벌써 결합됐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케이스에는 여러 개의 룰이 들어간다. 여러 개의 룰이 들어간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룰은 다 엔드 조건으로 순차 연산을 해가지고 하나라도 걸리면 이 케이스는 실패하게 되는 거겠죠.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근데 케이스를 여러 개 가질 수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럼 이 케이스를 만들고 여러 개 소유한 애를 바로 제가 DSL의 대상으로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케이스 어떻게 만들고 룰 어떻게 만드는지부터 일반적인 로직이 아니라 DSL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목적이잖아. 쉽게 이 밸리데이션을 만들게 하는 DSL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려고 그러는 게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지. 그래서 바로 이 케이스를 만들어낸 거를 DSL로 감쌀 생각인 거예요. 제가 오늘 시연하고 있는 게 뭐냐면 DSL을 만드는 문법이나 요령을 문법 같은 걸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필요 없고 DSL이라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아야지 DSL을 쓸 거 아니야. 그렇죠? DSL을 어디다 거냐는 거야. DSL을 케이스 만드는 데 걸면 케이스 안에서 만드는 룰도 다 DSL에 포함될 거 아니에요. 여기를 편하게 만들어야지 밸리데이션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개의 케이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룰들을 잘 설정하는 DSL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DSL을 소유한 룰 밸리데이터라는 게 있고 밸리데이터니까 당연히 밸리데이터를 상속받았을 테고 이렇게 된 전체적인 구조를 가질 거예요. 시작은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여기 DSL 엔진을 내장할 거다. DSL 엔진을 내장하고 DSL 엔진을 내장한 이 DSL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룰 밸리데이션 입장에서는 케이스를 다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DSL을 거쳐가지고 케이스를 확인하면 제가 밸리데이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거죠. 객체지향 시간 때 배운 단방향 의존성 맞나요? 단방향 의존성 이제 의존성 없고 얘만 가르치고 얘도 이 방향으로 떨어져서 이 방향으로 떨어졌으니까 순환 참조가 없죠. 네. 단방향 의존성. 자, 제일 쉽다는 룰부터 만들어 볼까요? 룰의 정체는 이거다. 요거를 소용할 수 있으면 되니까 이게 좀 어려운데 여기 보면 룰은 체크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룰 리절트를 받아서 룰 리절트를 반환한단 말이에요. 룰 리절트를 받아서 룰 리절트를 반환해. 오늘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 오늘 수업이 되게 어려워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기술들이에요. 제가 왜 저기에다가 룰 리절트라는 애를 쓰냐면 얘가 어떤 값이거나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쵸? 두 가지 타입의 값이 있다는 거야. 어떤 값은 제대로 된 변형된 값을 혹은 원목 값을 갖고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결과는 실패해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니. 완전히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저 체크의 결과가 실패이거나 성공이기 때문에 완전히 리턴한 타입이 달라.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성공한 경우에는 어떤 밸류를 내가 얻어야 되고 실패한 경우에는 메시지를 얻어야 돼. 완전히 다르다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많이 선택한 게 뭐냐면 페어 같은 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페어 A to B를 해서 A가 성공이고 성공일 때는 A에다 값 넣고 to 널 넣고 실패일 때는 여기다 메시지 넣고 이쪽에 널르려고 그러죠. 이거 마치 테이블에서 L자형 테이블과 마찬가지로 쓰면 안 되는 패턴인 거지. 그렇죠? 여러분들 나중에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페어.first가 널이면 이런 식으로 검사하려고 그러잖아. 다 잘못된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객체 지향이 뭐다? 케이스가 생기면 타입을 늘려서 해결하는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객체 지향은 모든 문제를 타입으로 풀어. 우리가 이 부문에 값을 체크하려는 애가 있으면 전부 다 타입으로 푸는 거야. 체크의 수만큼 타입으로 푸는 거라고. 그래서 이 두 가지 타입을 동시에 허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타입을 어떻게 동시에 허용하냐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데스 타입이라는 걸 오늘 배울 거야. 그래, 데스 타입이 뭔지 보자고. 일단 타입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타입은 뭐가 있냐면 곱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곱 타입이라는 건 얘가 이 타입이기도 하면서 이 타입이기도 하면서 이 타입인 거야. 즉 교집합인 거지. 나는 넘버이면서 컴패러블이야. 누가? 인티저가 그렇거든요. 비교 가능하면서 넘버를 상속받아. 두 개의 타입을 동시에 갖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으면서 여러 가지 임플리멘테이션으로 인터페이스를 가져온다면 얘는 곱 타입이 된단 말이지. 이거를 다 갖고 있는 애가 돼. 이거 바로 곱 타입이에요. 곱 타입이 여러분 자주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 이상의 타입으로부터 동시에 상속받은 애들은 그 타입이자 이 타입이자 이 타입인 거기 때문에 얘네들 교집합이라고 할 수 있고 얘를 곱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곱 타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엔드 때문에 그렇죠. 논리적으로 엔드 연산을 곱이라고 부르는데 곱 연산이 바로 교집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곱 타입이 데스 타입이냐고? 아니야. 곱 타입은 데스 타입이 아니야. 데스 타입은 합 타입이야. 합 타입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알기 쉬운 건 애넘이에요. 제가 애넘 클래스라는 선언하고 그 안에 A, B, C라고 선언하면 A, B, C 다 그 타입인 거죠. 애넘 타입이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타입은 A, B, C로 나눠줄 수 있는 거고 A, B, C는 다시 그 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A, B, C를 인식하지 않고 애넘 클래스 타입을 리턴할 수 있죠. 제가 만약에 애넘 클래스 타입을 인자로 받거나 리턴하게 되면 거기에는 A도 올 수 있고 B도 올 수 있고 C도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바로 합 타입이라고 불러. 합 타입은 대표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 타입. A와 B가 있는데 얘를 대표해서 나는 A, B라고 부를 거야 라고 얘기하면 A, B가 바로 합 타입이 되는 거고 이 합 타입이 바로 데스 타입이야. 이 데스 타입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A와 B의 특성을 지울 수가 있어. 우리는 A, B를 구분하지 않고 그 위에는 A, B 타입으로 볼 거기 때문에 A, B를 잊어버리고 A, B에 대해서만 상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원래 자바에서는 애넘만 지원하는데 코트린에서는 실드 클래스나 실드 인터페이스라는 걸 사용하면 합 타입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드 클래스의 정체는 뭐냐? 업스트랙 클래스예요. 그냥 추상 클래스거든요. 단지 실드 클래스는 자식을 함부로 만들 수 없어. 내가 미리 정의한 자식만 만들고 끝이야. 더 이상 자식이 생성되지 않아. 이걸 언제 확정 지을 수 있냐고? 컴파일 타임에 확정을 지을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떤 부모 클래스를 만들고 원래 자식이 끊임없이 늘어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컴파일 시점에 이미 이 부모로부터 만들 수 있는 차일드가 확정이 돼버려. 더 이상 못 만들어. 런타임에. 이거를 지원하는 게 실드 인터페이스와 실드 클래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드 클래스가 오거나 실드 인터페이스가 인자로 오면 그 안에 자식이 누군지 다 알고 있어. 여기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식들은 1타입, 2타입, 2타입밖에 없어. 라고 확정을 짓는 거죠. 언뜻 보면 다운캐스팅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컴파일러가 미리 그 타입의 집합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컴파일러는 실드 클래스나 실드 인터페이스를 지정하면 걔의 자식 클래스가 누군지 미리 알고 시작해요. 원래는 모르죠. 저희가 추상 클래스 타입을 만들고 나면 나중에 걔를 상속받은 클래스들이 등장해도 모른단 말이에요. 런타임에 인식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자바는요 런타임 클래스 로딩 랭귀지예요. 응?
C나 C++은 기본적으로는 그게 안 돼서 컴파일 타임에 등장하는 모든 타입을 알고 있어요. 근데 동적 타임 로딩을 하려고 DLL이나 SO나 이런 파일들을 만들어서 런타임을 읽어들여서 타입을 확장하거든요. 근데 자바는 아예 기본적으로 클래스 로더가 기본 타입만 로딩하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하드디스크에 그냥 자르 파일이 있는 거지 메모리에 아직 이 타입이 올라오지도 않아요. 내가 이 타입을 처음 쓰려고 그럴 때 메모리에 없는데 이 타입을 하드에 읽어들여가지고 처음으로 로딩을 해. 이게 클래스 로딩이야. 그래서 자바가 개판으로 개발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 서버 가면 와르 파일 막 5기가 6기가 되는 게 막 통캣에 수도 없이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어떻게 안 죽냐는 거야. 그 올리기만 해도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왜냐면 하드디스크는 그냥 있지 메모리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언제만 올라간다? 내가 실제로 쓰려고 그럴 때만 올라간단 말이지. 물론 클래스 언로딩이 안 돼요 자바는. 그래서 계속 올리다 보면 결국엔 죽어. 근데 그게 바로 이 클래스를 동적 로딩할 때 클래스 베이스를 크게 만들어도 되는 이유인 거야. 그래서 자바는 JDK에 수많은 클래스 라이브러리가 있잖아요. 원래 이것만 메모리 로딩해 죽는단 말이야. 옛날에 C나 C++은 최적화를 위해서 딱 필요한 애들만 로딩했기 때문에 STL이고 뭐고 딱 그만큼의 사이즈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요. 근데 자바는 그런 개념을 안 쓴단 말이야. 일단 JVM에도 몇 기가에 해당되는 엄청난 클래스 라이브러리도 있고 우리가 임포트한 자르 파일도 막 몇 기가씩 있단 말이야. 괜찮아. 실제로 사용될 때는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클래스밖에 로딩을 안 해. 그 다음부터 실행하다 필요하면 나 이거 뉴 때리려고 그러는데 없네? 그때마다 하드에서 로딩한단 말이야. 그때마다. 네, 동적 클래스 라이브러리 로딩이란 말이야. 당연히 컴파일러가 모르지. 그 클래스가 있는지 없는지 이 자식 클래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단 말이야. 어차피 동적 로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이란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알아. 얘네들은 컴파일 될 때부터 알아. 이 타입이 있다는 사실을. 혹은 실드 클래스를 로딩하자마자 그 자식 클래스 다 로딩해. 한꺼번에 갖고 온단 말이지.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드 클래스를 선언할 때 같은 파일이거나 같은 모듈까지도 확장이 되거든요. 그 안에 다 있어야 돼요. 컴파일하면 그 안에 다 있어야 돼. 나중에 있으면 안 돼. 이게 대수 타입이에요. 대수 타입을 왜 배우냐고? 그거야. 대수 타입 연산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대수 타입 연산은 되게 쉬워요. 대수 타입을 받아서 대수 타입을 리턴하는 연산이야. 여기 핵심은 대수 타입 안에 있는 구상 타입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야. 추상 타입인 대수 타입을 인식해서 대수 타입을 다시 리턴해.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룰 리절트는 성공 타입과 실패 타입을 내부에 갖고 있을 텐데 쌩 무시하고 그냥 리절트 타입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수 연산을 하기 위해서 리절트 타입을 받아서 리절트를 리턴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대수 연산은 계속 대수 타입만 반환하게 되고 대수 타입만 입력받게 돼요. 안에 있는 걸 못 가게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연산을 정리할 수가 있다. 코드를 보면 좀 쉬워질지도 몰라요. 대수 연산을 하고 있죠. 대수 연산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대수 타입인 실드 인터페이스 룰 리절트를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실드 인터페이스를 선언하면 같은 파일에 자식 클래스가 다 있던지 아니면 아예 그 안에 다 있던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대수 타입 안에 있는 서브 타입 두 개를 만들었죠. 리절트를 상속받은 value와 fail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value와 fail은 리절트로 인식할 수 있잖아요. 원래 대체 가능성에 의해서 리절트로 인식할 수 있잖아. 단지 대수 타입을 선언하면 차이점은 뭐다? 더 이상의 자식은 없어. 리절트에 더 이상의 자식은 없는 거야. 이걸 컴파일 타임에 확정 지을 수가 있어. 그래서 리절트가 나오면 무조건 value 아니면 fail이야. 이게 확정이라는 거지. 이걸 언어에서 지원해. 우리가 enum 클래스를 쓰면 그 안에 A 아니면 B 선언했으면 A, B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 enum의 요소는. 마찬가지라는 거야. 얘도 실드로 정의하고서 그 안에 서브 타입을 지정하면 더 이상의 자식은 나오지 않아를 확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절트가 성공이거나 페일이고 얘네들은 갖는 값이 전혀 틀리죠. 얘는 value t를 가질 테고 얘는 메시지를 가질 거예요. 이렇게. 대수 타입 쓰는 방법도 모르잖아요. 그냥 차근차근 보자고. 그냥 어렵게 여러분들 검색해봤자 되게 어렵게만 나오거든요. 쓸 수 없어. 우리가 필요에 써보자고. 그럼 필요는 뭐였다? 아예 생뚱맞은 결과 두 개를 리턴해야 되는데 이거를 페어 같은 걸로 리턴하려고 했더니 널 값이 관여하는 되게 나쁜 패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경우의 수를 타입으로 구분 지었어. 근데 타입인데 그냥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없지. 근데 왜 실드를 썼냐면 바깥쪽에서
얘를 쓸 때 얘의 결과가 성공 아니면 실패 딱 두 개밖에 안 나오게 확정을 짓고 싶다는 거지. 타입 시스템 안에서. 그래서 이 케이스가 확정이고 완전히 다른 값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리절트를 인식해서 리절트를 리턴하게 되니까 룰은 끝없이 리절트를 받아서 리절트를 리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리절트를 받아서 리절트를 리턴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진행해. 편의용 함수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냥 만들면 귀찮으니까 value라는 조그만 함수를 만들어서 요 value 생성 대신해주고 fail은 널러블하게 받아서 널이면 디폴트 메시지 넣어주는 정도, 이 정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룰 리절트가 앞으로 룰이 반환하는 값이 될 거예요. 그럼 이 룰이 반환하는 값은 내부로 따지고 들면 fail일 수도 있고 value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룰이 실패했으면 체크 함수가 뭘 반환할 거다? 룰.fail을 반환할 거고요. 성공했으면 리절트긴 리절트인데 value 리절트를 반환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어로 했으면 값을 비교했던 구문이 이제 뭘로 바뀐다? 타입을 비교하는 구문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뭐 그래요. 그래서 약간 바뀌었죠. 룰이 이제 뭘 하게 됐다? 룰 리절트를 하게 됐죠. 왜냐면 얘를 반환할 거니까. 이게 아까랑 달라진 점이죠. 요거랑 비교해보면 여기가 늘었죠. 여기가. 이제 룰에 대한 DSL을 좀 알아볼 건데요. 이 DSL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 보면 케이스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개의 케이스 중 하나를 일치시킨다. 이거 일치시키는 건 나중에 일치하는 로직은 찾아보면 되는 거고 케이스를 여러 개 나눈다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되는 예제를 보면 제가 어떤 DSL에다가 람다를 넘기면 이 람다 안에서 쓸 수 있는 명령이 케이스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거야. DSL 관점에서 보자고. 룰 DSL에 람다를 넘겼으면 이 안에서 쓸 수 있는 어휘가 케이스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거야. 얘 입장에서 보면. 케이스를 나눈다며. 그렇죠? 물론 여기에 제가 확장 함수를 보냈기 때문에 디스점이 생략된 거겠지. 룰 DSL이 갖고 있는 메소드가 케이스밖에 없는 거겠죠. 즉, 룰 DSL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케이스를 생성하는 어휘만 제공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DSL 시스템을 짤 때 되게 조심해야 될 게 단계별로 어휘를 제공할 건데 자기가 제공하는 어휘 외에는 제가 더 이상 제공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케이스를 이 안에서도 쓸 수 있게 되니까. 케이스는 최상위 상태에서만 쓸 수 있는 키워드잖아요. 그러면 단계가 다를 때마다 키워드를 다르게 써야 된다면 그때마다 DSL 객체가 또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 DSL을 만드는 요령이에요. 첫 번째로. 어휘군에 따라서 DSL 객체가 계속 필요하게 돼. 그래서 우리는 케이스를 제공하는 DSL을 먼저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룰 DSL인 거죠. 룰 DSL의 정체는 뭐다? 케이스 생성하는 어휘만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구조, 우리가 여기껏 배운 걸 보면 룰 DSL이 인자로 뭘 받는지 보세요. 확장 함수인 룰 DSL을 받는 어떤 람다를 받아들이고 있죠. 그럼 이 람다는 디스가 룰 DSL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설마 리셋된 건 아니겠지? 확장 함수 룰 DSL 괄호 유닛은 이 람다 안에서 디스가 룰 DSL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확장 함수니까 디스가 들어오잖아. 그리고 얘는 이니셜라이즈에서 블록을 호출했죠. 이거 실제로는 뭘 호출한 거다? dis.블록을 호출한 거죠. 그렇죠? 블록은 호출되려면 반드시 앞에 컨텍스트로 룰 DSL을 줘야 되는데 이닛은 dis가 룰 DSL이잖아요. dis.블록을 호출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 제가 블록을 생으로 호출한 게 아니라 사실은 dis.을 생략한 거란 말이지. 그럼 얘는 생성하자마자 이 블록을 호출해서 초기화를 하려고 그러겠죠. 그럼 이 안에서 쓸 수 있는 명령이 뭐가 있냐는 거야. 그건 얘의 메소드밖에 없겠지. 근데 우리가 제공해야 될 건 케이스 생성 구문이었는데 일단 요거부터 볼까요? 이거 보면 뭐냐면 이 그림을 보면 다수의 케이스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여기 다수의 케이스를 제공하기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안에 다수의 케이스를 갖고 있겠지. 그러면
룰이 모여있는 셋을 여러 개 갖고 있겠죠. 룰이 모여있는 셋 하나가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를 여러 개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자료 구조는 무조건 갖고 있을 테고, 케이스라는 함수를 보면 블록으로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다른 DSL 객체가 받아야 되잖아요. 이 바깥쪽에서는 제공할 수 있는 키워드가 케이스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안에는 다른 DSL 객체가 와야 된단 말이야. 다른 어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DSL을 만든 요령이야. DSL은 각각의 단계에 맞게 어휘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휘를 제공해주는 레벨이 틀려질 때마다 다른 DSL 객체를 필요로 하게 돼. 즉 우리가 케이스 함수에서 받아야 될 건 add rules라는 새로운 DSL 객체의 람다인 거야. 얘가 필요한 어휘를 따로 제공할 거니까. 룰 DSL 수준에서 제공해줄 어휘는 케이스밖에 없어. 케이스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다른 기능이 없잖아. 그러면 여기는 add rules의 어휘 공간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케이스의 비밀이 풀렸죠? 디스점이 생략된 거죠. 응? 디스점이 생략된 거야. DSL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디스점을 생략하는 어휘를 만들어낸다. 디스점을 생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다? 확장함수를 사용하면 된다. 디스가 그로 들어올 테니까. 제가 5강인데 벌써 총집 파편을 하기에는 무리였던 거야? 복습 안 된 사람들하고 일하면 힘든데. 어쨌든 복습 안 되는 애에서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상이 있으니까 다시 복습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 케이스 함수는 add rules의 어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add rules의 무언가를 하게 되겠죠. add rules의 무언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룰 DSL의 DSL 공간이니까 케이스만 제공하게 되고, 케이스 안에서는 add rules의 어휘 공간으로 제공될 거다. add rules는 이 블록을 얘 생성자처럼 가져가서 지가 알아서 할 거고요. 우리 알바 아니고 가져가서 알아서 할 거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셋에다가. 그럼 add rules라는 건 뭐예요? 셋이기도 한 거죠. 이 add rules가 뭔지를 모르지만 어쨌든 셋이니까 제가 여기다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add rules를 셋으로 만들려면 셋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셋을 상속받은 객체를 만들어야 셋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add rules를 보면 일단 add rules를 확장함수로 하고 있는 블록을 받아서 블록 디스를 때리겠죠. 이것도 설명해 줘야 하는데, 디스점 블록을 하나 블록에다 디스를 넘기나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확장함수는 첫 번째 인자가 뭐라고 그랬다? 컨텍스트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호출하나 이걸 생략하고 호출하는 결과가 똑같거든요. 네, 이렇게 똑같아요. 실제로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디스점 블록일 때는 인자를 넘겨주면 안 되죠. 확장함수는 디스점 블록일 때 인자를 넘겨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빼고서 호출을 저렇게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거는 디스점 블록으로 얘가 인식을 해요. 그에 비해서 제가 인자를 넘기잖아요. 그럼 이거는 디스점 블록 괄호 열고 디스를 넘기는 시그니처가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함수를 보고 첫 번째 인자에 디스를 넘긴 거를 컨텍스트로 바라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픈소스 보면 똑같이 확장함수인데 이렇게 호출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호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둘 다 가능해요. 컴파일러가 똑똑해서 알아서 해석하니까. 근데 얘 선언을 끝까지 보면요, 얘가 뮤터블 셋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이거 인터페이스거든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했죠. 근데 여기 보면 오버라이드가 하나도 없잖아요. 오버라이드가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by 뮤터블 셋오브라는 인스턴스를 넘겼어요. 이거 인스턴스죠. by 다음에 제가 인스턴스를 넘겼단 말이에요. 어떤 인스턴스를 넘겼냐면 정확하게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다른 인터페이스를 넘겼죠. 이거를 인터페이스 델리게이션이라고 불러요. 코틀린 델리게이션은 우리가 2강에서부터 배웠던 속성 델리게이션이 있고 또 하나는 인터페이스 델리게이션이 있거든요. 인터페이스 델리게이션 말 그대로 인터페이스가 오고 뒤에 by를 쓰고 인터페이스에 구상객체가 오면 돼요. 이 구상객체는 인스턴스여야 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을 해주냐? 얘가 굉장히 편한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원래 뮤터블 셋에 구현해야 되는 오버라이드 해야만 하는 메소드가 6개 이상 있거든요. 그걸 얘가 알아서 다 만들어. 그럼 그 메소드, 오버라이드한 메소드의 내용은 뭐겠어요? 얘가 대신 해주는 걸로 다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얘 점 뭐뭐로 다 바꿔버려. 이걸 되게 자동화해가지고 여기 오버라이드 코드가 하나도 없어요. 원래 자바에선 노가다 해야 되잖아요. 요거 가지고 다 오버라이드에다가 계속 똑같은 메소드 반복해줘야 되잖아. 그걸 자동화해줘. 어차피 뻔한 작업이라 이거야. 그래서 코트린에서는 합성을 쓰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바에서 합성을 쓰려면 오버라이드에 부담이 있죠. 유연한 대신에. 코트린은 요 인터페이스 델리게이션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고작 요 정도에 돼. 물론 프라이빗 바 잡 지금 바이오 인터페이스를 델리게이션하는 제네릭이 이길 수 있는 제네릭이 추론 원래 헤더브에서 추론이 되려면 인자로 룰이 이제 입가 추론이 돼. 여기 선언을 인터페이스의 선언을 뮤터블 셋 룰로 했기 때문에 뮤터블 셋 오브 원래는 제네릭이 들어가지만 당연히 룰로 추론이 되겠죠. 네, 추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인터페이스 델리게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이쪽에 어휘 공간에 지금 제공해주는 어휘가 하나도 없죠. 메소드 나발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아무 어휘도 제공되지 않으니까 케이스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어휘 공간을 에드루스한테 맡겼다는 거죠. 그리고 에드루스의 정체는 뮤터블 셋이고 뮤터블 셋이니까 이 정의에 따라서 에드루스를 더하기만 하면 여기에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 정체를 에드루스로 바꿔도 상관없죠. 더 구상 타입으로 바꿔주면 되니까. 그래서 룰 DSL도 어느 정도 만들었어요. 룰 DSL을 만들고 나니까 에드루스가 도출이 됐죠. 에드루스가 사실은 이 케이스 객체인 거죠. 에드루스 하나하나가 케이스 객체인 거잖아요. 왜냐면 케이스 객체는 저기 정의한 거대로 에드루스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걔의 결과인 셋을 계속 올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는 DSL 객체가 분해돼 가지고 DSL이 에드루스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로 룰을 갖고 있는 건 빼. 에드루스의 정체가 뭐였다? 뮤터블 셋 오브 룰이었죠. 룰을 알고 있는 건 더 이상 DSL 객체가 아니라 누구다? 에드루스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드루스가 룰을 알게 되는 거고 DSL은 에드루스를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림이 바뀌었어요. 방금은 제가 2단계 도메인 계층을 만들었는데요. DSL 계층은 그 안에 중괄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새로운 어휘 공간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DSL 객체가 계속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휘를 제공하냐에 따라서 DSL 객체도 끝없이 많아져. 그거 대신에 우리가 좀 쓸 때 편해지는 거죠. 다음 밸리데이터. 얘죠. 얘는 밸리데이터 인터페이스 상속받으니까 밸리데이터 인터페이스 정의해보면 밸리데이터는 되게 간단하죠. 어떤 값을 체크하고 싶어. 어떤 값을 체크하고 싶어 이거야. 근데 이 어떤 값을 체크하면 리절트 t가 나와. 내가 여기 넣는 값은 널만 아니면 아무 값이나 받아서 체크하고 싶은 거 아무 값이나 넣는 게 이건 내 관심사가 아니고 내 관심사는 실제로 얻고 싶은 형의 관심사가 있으니까 t를 여기다가 온 거죠. 이 리절트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 오늘 배우셔야 되는데 리절트는 코트린이 제공하고 있는 대수 타입이에요. 코트린 대수 타입을 아예 제공해. 그래서 이 제 클래스가 코트린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래스거든요. 이 리절트를 보면 여기에 오늘 배운 아웃t가 나오죠. 왜냐하면 이 t가 출력으로밖에 안 쓰이거든. 입력으로 안 쓰이거든. 그래서 이 리절트 t를 보면요. 얘가 제공하는 주요 메소드와 속성을 보면 이게 성공값인지 페일값인지 나오고요. 성공했을 때는 get을 하거나 얘가 실패했으면 너를 리턴할 거거든요. 혹은 얘가 실패했으면 익셉션을 반환하거나 아니면 너를 리턴할 거란 말이지. 이렇게 직접 얻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on success, on failure 같은 이벤트 리스너를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직접 생성할 수는 없고 여기 생성자 따로 이렇게 해주죠. success일 때는 value t를 넣으면 내가 result t를 얻게 되고 failure일 때는 exception 객체를 넘기면 또 마찬가지로 result t를 얻죠. 어떤 경우에 result t를 얻어? 어느 경우에나. 그래서 우리는 이 t가 성공인지 실패인지 모르고 무조건 result t인 줄만 알고 result t에 대해서 이런 메소드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on 시리즈를 걸음으로써 얘를 얻게 되는 거지 그 사이에는 무조건 result t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리저트 t가 성공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애들에 대한 리턴 값을 현재 거의 많은 언어들이 either 또는 리절트 뭐 이런 애들 쓰거든요. 코틀린은 리절트를 쓰고요. 러스트도 리절트를 기본으로 언어에서 제공해요. 스위프트는 이더였나? 스위프트는 아마 이더로 쓸 거고요. 레프트 라이트 쓰든지 뭐 하든지 이렇게 됩니다. 다 대수 타입에 대한 얘기예요. 대수 연산하니까 대수 연산하죠. 무조건 리저트 t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도. 그래서 저는 밸리데이터는 리절트를 반환할 거야. 아니 여지껏 다 룰 리절트 만들다가 왜 또 다른 걸 써요? 이거 잘 보시면 바깥쪽에서 인식할 수 있는 애는 밸리데이터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깥쪽에서 인식할 건 밸리데이터거든요. 근데 이 안에는 밸리데이터에는 많은 밸리데이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룰 베이스의 밸리데이터 만든 것 뿐이지 사실 체크하려면 안에 구현되어 있는 애들은 어떤 필드하고 같은 값인지 비교하는 밸리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네트워크가 정상인지 판정하는 밸리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고, 해상도가 FHD인지 판정하는 밸리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잖아. 미친 듯이 참 많은 밸리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다고. 얘네들은 룰 베이스가 아닌 밸리데이터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밸리데이터라는 추상층의 입장에서 보면 룰 관련된 지식을 하나도 모르는 게 제일 좋겠죠. 왜냐하면 얘가 함부로 룰 리절트 같은 거 알면 이 밸리데이터를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없고 룰 관련된 밸리데이터를 한정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애당초 이 추상층은 필요 없겠죠. 얘를 만들 필요도 없는 거지. 만약에 이 위에다 추상층을 만든다면 뭘로 만들어야 된다? 룰 세트 전체랑 아예 모르는 애로 만들어야 되겠죠. 대신에 리절트 알지 않냐면 이거 시스템 라이브러리죠. 이건 시스템 라이브러리 지식은 알아도 돼요. 원래. 그렇죠? 코틀린을 사용하면 무조건 리절트는 있을 테니까. 별다른 의존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수준에서는 룰 리절트 모르고 시스템 라이브러리 리절트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더 추상화 단계가 높기 때문에. 아까 룰 리절트는 오직 이 룰 시리즈 안에서 쓰는 리절트였던 거죠. 바깥쪽에는 한 단계 더 랩핑하는 거죠. 그러면 대충 예상이 되는 게 룰 밸리데이션은 DSL한테 뭔가 물어보면 얘는 룰 리절트를 반환할 건데 그거를 리절트로 변환해가지고 반환하게 되겠죠. 뭐 대충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룰 밸리데이터에 람다를 룰 DSL 람다를 주게 되고 그 안에 케이스밖에 못 쓰게 되죠. 이 안에서는 add rules의 그 키워드들을 쓰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밸리데이터를 만들면 밸리데이터에 체크를 때리면 원하는 값이 인티저야. 3을 넣었어. 3을 넣었더니 겟올 널 때렸더니 널이 아니면 OK가 떨어지겠죠. 뭐 이렇게 쓰게 된다든지 아니면 체크에 인티저 4를 넣었더니 on failure에 fail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세션에 이제 메시지가 제가 원하는 게 들어올 테고. 이게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모습일 겁니다. 이 밸리데이션의 핵심은 뭐냐면 밸리데이션을 선언하는 건 사용하기 전에 선언해 놓죠. 사용할 때는 다양한 값으로 나중에 여러 번 사용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여기는 맨날 이렇게 쓰는 거고 체크만 때리면 되는 거니까 여긴 별거 아닌 거고 여기를 어떻게 잘 구현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여기 어떻게 편하게 구현할까? 밸리데이션을. 그래서 요 시그니처대로 가면 요 람다는 정확하게 아까 룰 DSL이 받던 람다니까 룰 DSL용 람다를 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밸리데이터를 상속받았으니까 자 이제 제가 룰 DSL 기준으로 돌 건데 룰 DSL은 속성 델리게이터 바이에다가 지연 속성 객체 레이지를 쓰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안에 값이 없다가 실제로 이 룰 DSL을 쓰려고 그럴 때 룰 DSL 블록으로 얘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 레이지 함수는 뭘 반환하냐면 레이지 객체를 반환하거든요. 레이지 객체는 어떻게 생겼냐? 보호가. 기본적으로 레이지 함수가 반환하는 거는 싱크로나이즈드 레이지 임플리먼트라는 걸 반환하는데요. 이 레이지라는 애, 얘가 바로 게터 세터를 갖고 있어요. getValue, setValue, 오퍼레이터를 갖고 있는 애고요. 얘는 대신에 오버라이드로 밸류를 리턴해주면 이 밸류를 가지고 걔가 나중에 getValue를 할 거거든요. 이 밸류의 구조를 잘 보시면 여기에 언더밸류라는 애가 있잖아요. 발라타에 걸려있는 애가 있는데 이 언더밸류가 기본적으로는 이니셜라이즈 안 된 밸류야라는 특수한 상수값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약에 밸류를 v2에 넣었는데 v2가 초기화된 값이 아니야. 이미 초기 값이 아니야 라는 뜻인 거죠. 초기 값이 아니라는 얘기는 뭔가 값이 할당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러면 걔를 그냥 보내.
그냥 보내고 초기화가 아직 안 돼서 초기 값이 그냥 들어가 있어. 이러면 이니셜라이저로 찾는 거야. 이니셜라이저가 뭐다? 람다란 말이지. 이때 받아들인 람다. 여기에 또 요 람다. 요 람다가 바로 이니셜라이저. 이니셜라이즈의 결과를 타입드 밸류로 밸류에다 넣은 거죠. 나머지는 다 싱크로나이즈 때문에 복잡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 람다를 쥐고 있다가 실제로 내가 get을 하려고 그럴 때 초기화를 해서 이니셜라이즈를 없애버리고 밸류에다 집어넣어주고 이걸 리턴하게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그냥 걔를 계속 리턴하게 되는 거죠. 되는 거야. 이게 지연 객체인 거야. 마법은 없어. 우리가 편하게 바이 레이지라고 쓸 수 있는 것 뿐이지 내부에선 얘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얘가 람다도 쥐고 있고 이 초기화 값도 쥐고 있다가 요 어니니셜라이즈드에서 이때 람다 호출해가지고 실제 값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부터 그 값이 나오는 거다. 이게 레이지 객체의 정체예요. 네. 그래서 얘를 실제로 쓰려고 할 때까지 이제 초기화를 미는 거죠. 왜? 이거 보면 제가 이렇게 짧게 써서 그렇지 케이스 3개에다가 막 이 안에다가 룰 20개씩 들어있으면 되게 크잖아요. 쓰기도 전에 얘를 초기화하면 제가 사이트 전체에 쓸 모든 밸리데이션 다 정의하면 무지막지하게 많을 거 아니야. 제가 리퀘스트가 10개인데 리퀘스트랑 들어온 인자가 뭐 3, 4개씩 있어. 곱하기 때는 막 수백 개잖아. 수백 개용 밸리데이션을 다 만들었는데 걔를 처음부터 로딩하고 시작하면 메모를 뻗을 거 아니야. 쓸 때 로딩하려고 밀어놓은 거란 말이지. 쓸 때 로딩하려고. 그리고 나서 체크 함수를 이제 가져와야겠죠. 체크 함수를. 체크 함수가 어떻게 동작할 거냐? 일단 저번 시간에 살짝 설명했지만 코트린의 회는 포처럼 이렇게 지역에 변수를 만들 수 있다고 했죠. 리절트 변수를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룰 DSL 여기 룰 DSL한테 체크를 시켜. 아직 이런 메소드 만든 적 없지만 체크를 시켜. 얘가 뭘 반환할 거냐면 얘 수준에서 반환할 거니까 당연히 룰 리절트를 반환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룰 리절트는 경우의 수가 2개밖에 없죠. 경우밖에 2개밖에 없잖아. 경우의 수가. 밸류와 fail. 그래서 회를 쓰는 표현식인데도 else가 필요 없어. 컴파일러가 알고 있는 거야. 이 2개의 경우밖에 없다는 사실은. 그래서 else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 컴파일러가 이미 2개밖에 안 난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 2개만 펜으로 잡아주면 돼요. 이게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프로젝션인데 자바에서도 많이 봤죠. 어쨌든 얘가 뭐면 리절트 밸류 타입이면 얘인 거죠. 혹은 리절트 페일 타입이면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밸류 타입은 어쩔 건데 내가 T형을 반환하기로 약속했죠. 리절트 밸류가 T니? 라고 캐스팅을 안전하게 하려고 그런 거야. 왜? 다운 캐스팅이니까. 무슨 캐스팅인지 모르잖아. 업 캐스팅, 다운 캐스팅 몰라. 그래서 안전한 걸 하면 얘가 캐스팅하다 실패하면 널이 돼요. 캐스팅에 성공하면 널이 아니게 돼. 그래서 물음표 렛으로 들어오면 이 안에 들어왔으면 제대로 된 값이니까 리절트 석세스 리절트 객체를 만들면 되죠. it을 넣어가지고. 이러면 리절트의 성공 객체가 만들어지고요. 반환하는데 실패했어. 그럼 페일 했겠죠. 페일 만드는데 페일 할 때는 예외 객체를 주거든요. 스로어블로 주는데 타입 에러인 거죠. 야, 너 타입 잘못했대. 그거 네가 준 거 네 밸리데이션 결과로 t를 내가 반환할 수가 없다. 야. 이게 된 거죠. 성공은 여기까지는 성공했지만 체크까지는 성공했지만 얘가 원하는 t 값이 안 와가지고 t 타입이 안 와가지고 죽은 거죠. 그리고 페일이면 아예 페일이죠. 이때는 리절트 객체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지. 아까 정의 보면 페일 객체는 리절트에 메시지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스로우블 메시지를 넘겨줘서 리절트 페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룰 밸리데이터의 하는 일을 봤더니 뭐다? 이 안의 객체의 생태계를 바깥쪽으로 출력할 때는 코틀린 표준 리절트 객체로 바꿔가지고 출력해주는 변환기 역할을 하고 있다. 태반은 다 DSL한테 맡기고 있죠. 왜냐하면 DSL이 모든 케이스를 다 알고 있으니까. 룰 리절트에 아까 아웃티가 분명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서페스에 인자로 T가 들어가면 그게 방생점으로 되지 않을까? 아니 그 아까부터 계속 헷갈려 하는데 공변 방금부는 제네릭 파라미터 타입에 대한 제네릭 타입이 할당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라니까. 리스트 넘버에 리스트 인티저가 들어갈 수 있냐의 문제인 거지 인티저와 넘버의 관계가 아니라니까. 얘는 리절트 석세스를 만드는 문제인 거지 리절트 석세스 it을 리절트 어떤 K 타입에 넣는 문제가 아니잖아.
공변 방법이 아무 상관없다고. 응? 그렇다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공변 방법이 계속 타입 시스템하고 헷갈리는 이유예요. 영상 반복해? 어쩔 수 없어. 영상 반복해. 자, 그래서 룰 밸리데이터는 밸리데이터인데 안에 있는 룰 생태계의 결과를 바깥쪽 세계인 리절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쉬운 시간 없어. 그냥 가. 그래서 DSL이 체크 함수에서 룰 리절트를 반환하기 때문에 룰 밸리데이터도 룰 리절트를 알게 됐죠. 그렇다고 순환 참조하느냐? 순환 참조하지 않죠. 순환할 수 없잖아. 막혀있잖아. 순환하지 않아. 다 단방향 참조로만 이루어져 있죠. 이 그림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클래스 구조도를 그리면서 그림을 잘 봐야 돼. 순환 참조는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랬죠. 서로 알면 안 돼. 쌍방 참조는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통곡의 벽에서 막혀있죠. 이렇게 갈 수 없잖아. 못 가. 서로 모른단 말이야. 얘만 이렇게 해서 알게 되는 단방향 참조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룰 리절트를 뭐라고 부르느냐? 공용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반환 객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는 일반적인 프리미티브를 출력하지 않고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반환 타입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공용 반환 타입은, 이 프로토콜은 많은 경우의 수를 수용하거나 많은 애들의 염원을 담고 있죠. 일반적으로 합 타입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대수 타입을 괜히 가르쳐 드린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표준 출력용 구문이 되면 얘는 여러 염원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많은 니즈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근데 얘를 하나의 타입으로 인식해야 돼, 우리가. 그래야지 하나의 타입으로 쓸 거 아니야. 그러려면 얘가 대수 타입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야. 자, 이제 룰 DSL의 체크 함수를 구현해야 되죠. 아까 우리가 룰 밸리데이터에서 룰 DSL 부른 거 보면 체크한테 지가 받아왔던 검 넘기고 룰 리절트 내놔, 이런 인터페이스였거든요. 이거 구현하면 되는 거죠. 자, 일단 리절트 객체를 먼저 얻으려면 룰 리절트 객체로 변환해야 되니까 룰 리절트에 있는 밸류 메소드, 이 밸류 만드는 편의함수 있었죠. 밸류라는 녀석, 걔를 통해서 일단 밸류 객체를 만들어줍니다. 밸류 객체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대수 타입으로 들어오려면 일반 타입을 대수 타입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먼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변환부터 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대수 타입으로 처음에 리절트를 변환했는데, 이게 이제 케이스를 돌면서 다른 리절트 타입으로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발을 잡아놓은 거예요. 발을 잡아놓은 거고, 최종적으로 이 리절트를 리턴할 거다. 이 안에 변환 과정에서 우리가 리절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럼 얘는 계획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건 애드루스의 케이스인 거잖아요. 애드루스는 뭐였다? set of 룰이었죠. 그러면 이 케이스를 돌면서 한 놈이라도 걸리면 돼 라는 거잖아. 한 놈이라도 true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응? 우리 조건에 여기 없나? 아까 룰 조건 중에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케이스 중에 한 놈이라도 걸리면 되는 거죠. any를 쓴단 말이지. 이 any하고 all 혹은 자바스크립트의 sum이나 every는요,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요. 둘은 원래 true, false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메소드 서로 대체할 수 있거든요. all 오는 자리에 n 써도 되고 any 오는 자리에 all 써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구분할 때 한 놈만 걸려라 이럴 때는 any를 쓰시면 되고요. 다 해야 돼. 그럼 all을 쓰시면 돼요. any를 쓰는 거죠. 그러면 일단 any에 들어오면 이 케이스 때마다 초기화를 해야 되잖아, 값을. 1번 케이스에서 체크 다 하는데 우리 룰은 값을 변형시킬 수도 있잖아요. 변형된 값으로 찌꺼기가 남은 거 가지고 다시 케이스 시작하면 안 되잖아. 다시 새로운 케이스에는 원래 값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값으로 다시 되돌려주고, 이거는 그냥 만든 거야. 그냥 한다 할 수 없고 널러블을 해야 되니까 그냥 넣어준 거고요. 기본적으로 리절트를 요 값으로 초기화 시켰고, 그 다음에 뭐지? 얘가 갖고 있는 모든 룰이 다 통과해야 되죠. 하나도 빼놓지 말고. 케이스 안에 있는 모든 룰이 다 통과해야 된다고. 그래서 케이스 안에 있는 모든 룰이 다 통과해야 돼. 얘 보면 기본적으로 뮤터블 셋이었죠. 룰의 셋이었단 말이야. 이 안에 있는 셋이 죄다 통과해야지만 통과한 거잖아요. 이 케이스는. 여기 룰이 된 거죠. 룰이 된 거고요. 룰은 체크에다가 대수 타입인 리절트를 넘겨주면 되죠. 원래 대수 타입이었잖아.
그럼 얘의 결과는 리절트가 되겠죠. 이 표시탑이라고. 리절트 넘겨서 리절트 받는다고. 그러면 원래 줬던 값으로 초기화됐던 리절트 값이 처음으로 체크에 들어가서 그 체크의 결과로 제가 리절트를 받게 되고, 그러면 룰은 체크해서 리절트 반하니까 제가 리절트 받은 것도 똑같은 이 룰 리절트 타입이 들어올 거예요. 얘가 fail인지 value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들어올 거라고. 그럼 리절트는 fail 아니면 value죠. 저기 써 있는 것처럼. 그러면 얘는 value인 경우에는 true가 돼서 올해 중에 true가 된 거고, else인 경우에는 fail인 경우에는 false가 되어서 멈추는 거죠. 그래서 얘의 결과가 true 또는 false잖아요. 그래서 올이 다 성립했으면 true가 되니까 이 케이스가 true가 돼서 이 케이스가 성공한 거죠. 성공했으면 여기서 끝이야. 성공했으면 여기서 끝이라고. 올에서 하나도 안 걸렸으면 fail이었으면 다 fail이 돼서 얘가 fail이 됐을 테고, 그러면 이 케이스는 fail이니까 그 다음번 케이스가 또 있는지 없는지 계속 찾아보려고 그럴 거란 말이지. 다 아니었으면 false가 될 거고 한 놈이라도 걸렸으면 true가 될 거란 말이지. 어쨌든 다 하고 나면 이 중간에 산출물이 뭐다? 리절트가 되는 거죠. 여기서 fail이 걸렸으면 이때 멈췄을 테고 얘는 fail이 나갈 테고, 다 성공했으면 결국에는 순환했던 값이 value 리절트로 들어와서 여기에 리턴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코틀린 컬렉션 함수에는 되게 많은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짜는 거 보면 되게 쉽게 짜죠. 네, 별로 알고리즘 짤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도 얘기 드렸지만 자바로 못 옮겨가요. 코틀린을 생산 언어로 쓰고 있는 팀이 자바로 옮겨갈 수 없는 이유는 코틀린이 좋아서가 아니야. 이 코드를 자바로 옮길 게 끔찍해서 그런 거지. 순식간에 30배 불어나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어. 코드를. 그런 거예요. 보통 코틀린으로 코드 베이스 짜고 나면 자바로 옮길 수가 없어요. 두렵지. 이게 생각해보면 이거 자바로 옮기면 몇 줄 될 것 같아요. 적어도 200~300줄? 이렇게 될걸? 이렇게 해서 룰 DSL이 결과적으로 룰 리저트를 반환하게끔 했고, 룰 리저트를 반환하는 과정을 보면 내가 갖고 있는 add rules를 돌면서 add rules에 있는 룰 개개별로 하나하나 체크를 때려서 얘네들 케이스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성립했으면 true고 아니면 false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중에 한 케이스라도 걸려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룰 생태계 안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외부 출력용으로 룰 리저트를 쓰고 있는 걸 알게 돼요. 여기 최종 그림이죠. 여기 최종 그림입니다. 이걸 보면 볼수록 얘가 하는 일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룰 생태계를 분리해서 밸리데이터의 표준 프로토콜로 바꿔주는 애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일은 다 얘네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하면 결과는 다 얘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결과를 표준 프로토콜로 바꾸는 거죠. 밸리데이터는 이 동네에 관심이 없거든. 이 동네의 지식을 알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는 애가 필요해요. 여기 바로 어댑터 패턴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안에서는 얘를 쓰지만 바깥쪽에는 얘가 원하는 걸로 바꿔주니까 얘가 바로 어댑터가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뭔가 한 것 같은데 뭔가 안 한 것 같아. 왜냐하면 애드루스의 키워드를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추가한 키워드는 케이스밖에 없거든. 그래서 뭔가 한 것 같지만 안 한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애드루스의 DSL을 실제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네, 애드루스 구현하기 전에 이너 클래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자바 학원이나 자바를 배우시면요, 이너 클래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세요? 쓰지 마 라고 설명해요, 보통. 그쵸? 윤성님, 쓰지 말라고 가르치잖아요. 이너 클래스 쓰라고 가르쳐, 쓰지 말라고 가르쳐. 보통 이너 클래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기 싫기 때문에 쓰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메모리 릭의 주 원인이 되거나 GC를 방해하기 때문에 쓰지 말라고 할 때도 많아요. 어쨌든 내부 클래스는 뭐냐면 외부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참조한 상태에서만 만들 수 있는 클래스를 얘기해요. 그래서 클래스 속성에는 외부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안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둘이 연결되어 있는 암묵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요. 자바에서는 클래스 콜론 디스를 얻게 되고요. 콜론 디스를 얻게 되고요. 코틀린에서는 디스 골뱅이 외부 클래스 형태로 자기가 가리키고 있는 외부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둘은 강력하게 바인딩돼서 언어 차원에서 바인딩되고 이 바인딩이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우터 클래스를 만들고 이너 클래스를 이너라는 키워드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이너라는 클래스는 아우터 클래스 없이 얘 인스턴스 없이는 생성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밖에 생성이 안 된다는 거야. 아우터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바탕으로 이너 클래스를 생성해야 돼. 이렇게밖에 생성이 안 돼. 아우터 클래스의 인스턴스의 속성처럼 이너 클래스를 생성해야지만 생성이 돼. 물론 이 결과는 이너 클래스죠. 이게 이너 클래스인데 아우터 클래스의 메소드처럼 생성하는 문법이 있고요. 아니면 암묵적으로 컨텍스트를 디스로 주어진 상태에서 생성해도 돼. 이렇게. 코트린 람다 중에는 위드라는 람다가 있는데 위드는 요 영역에다 디스를 제공해줘요. 요 괄호에 있는 애를. 그럼 이 암묵적으로 여기 디스가 생략된 거죠. 디스.이너를 인어를 한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인어를 만들 수가 있다. 또 여기 런 같은 메소드 쓰면 런에 디스가 있고 반환값으로 얘가 나오죠. 이렇게 인어를 만들 수 있어. 디스.이너를 하든지 아니면 명시적으로 아우터.이너를 하든지. 이렇게 주어진 컨텍스트 하에서만 만들 수 있는 인스턴스가 바로 이너 클래스예요. 근데 이너 클래스를 보면 여기 말인데 엄청 메소드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여기도? 엄청 메소드처럼 생기지 않았냐는 거야. 요걸 이용하자는 거야. 요걸. 그래서 애드루스의 기본적인 시그니처는 본대로고요. 블럭 디스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제공할 어휘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메소드가 아니라 이너 클래스로 제공해 주는 거야. 이너 클래스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애드루스의 equal 3, 3과 같은 값이야? 아니면 not 3라고 나오는 어떤 어휘를 추가해 주고 싶어. 이런 어휘를 추가해 주고 싶어. 그럼 이게 원래 메소드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그냥 이너 클래스로 추가하자. 이너 클래스 equal을 제가 추가했죠. 얘를 룰을 따르겠죠. 왜냐하면 룰을 얘가 추가해 가는 거니까 룰이잖아. 기본적으로 얘는 이 클래스는 룰이는 거예요. 룰인 거고 이 클래스는 생성하자마자 이니셜라이즈해서 아까 말했던 아우터 클래스 인스턴스를 어떻게 얻는다? 디스 골뱅이 아우터 클래스 이름으로 얻는단 말이에요. 얘한테 자기를 집어넣으면 되죠. 셋이니까. 그래서 얘는 생성과 동시에 자기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즉 이퀄을 생성과 동시에 이미 이 애드루스의 셋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의외로 이너 클래스는 메소드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머지 내용을 채워볼까요? 원하는 값이 뭔데? 그때 메시지는 뭐야? 물어보고 그 다음 번 어떻게 하죠? 체크 함수를 구현하면 되죠. 룰은 체크 함수를 구현해야 되니까. 룰 안 나오네. 오케이, 백. 룰은 체크 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체크 함수는 리절트를 받아서 리절트를 반환하는 함수였죠. 리절트를 받았는데 타겟으로 받은 리절트가 밸류 타입이야. 페일이 아니야. 밸류이면서 베이스 값하고 타겟의 스마트 캐스팅 기억나죠? 이쪽에서 이미 밸류 타입인 걸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밸류가 있어요. 무조건. 이 타겟은 이미 밸류 타입으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페일이 아니기 때문에 메시지가 아니라 밸류를 갖게 되는 거죠. 스마트 캐스팅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틀린은 앞에서 캐스팅을 미리 is 같은 걸로 해놓으면 뒤에서부터는 걔가 이미 인증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밸류가 내 베이스 값하고 같은지 보면 되는 거죠. 같은지 보면 됩니다. 같으면 어떻게 한다? 타겟을 그냥 반환하면 돼. 변형하는 게 아니잖아. 이퀄인지 확인하면 되니까 타겟이 뭐였다? 원래 이 밸류를 갖고 있던 리절트 값이었단 말이야. 난 리절트를 반환하면 되잖아. 이 타겟 밸류를 반환하는 게 아니라 이 타겟을 그냥 반환하면 된다고. 대수 연산에서는. 우리는 함부로 이 밸류를 끄집어내가지고 걔한테 주지 않아. 끝까지. 대수 연산은 끝까지 대수 타입을 준단 말이야. 마지막까지도. 대수 타입을 줘. 근데 만약에 같지 않아. 같지 않으면 우린 새로운 대수 타입인 fail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죠. 이때 메시지는 원래 클래스 생성할 때 주는 메시지를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어떤 값이 들어왔을 때 이 값하고 걔하고 다르면 fail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의 룰을 구현한 거고 이 룰을 이너 클래스로 구현했더니 add rules의 어휘가 되어서 메소드처럼 쓸 수 있게 됐죠. 약간 뻘짓인데 이너 클래스 가르치려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뻘짓 안 하는 코드 나중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너 클래스는 생성할 때 무조건 아우터 클래스 하에서만 생성할 수 있다. 메소드처럼.
그렇다 보니까 아우터 클래스가 컨텍스트로 주어진 데는 디스점을 생략하고 메소드처럼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이 결과는 명백하게 객체다. 마치 이퀄 객체를 리턴하는 메소드를 이 안에 개설한 거랑 똑같은 효과를 갖게 되죠. 그리고 디스 대신에 아우터 디스를 사용하면 아우터 디스와 자기 디스와의 상호관계도 다 가능해지고. 그래서 메소드로 구현해도 되는데 안에 독립적인 생태계를 만들거나 상태를 만들거나 메소드를 추가적으로 관리할 때 편리하기 때문에 이너 클래스를 만든다고 볼 수 있어요. 처음으로 이퀄이라는 어휘를 추가했죠. 이제 랭스라는 어휘를 추가할 건데 이거 미친 짓이라는 거지. 이렇게 추가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내부 클래스를 가르치려는 거고. 왜 미친 짓일까요? 랭스를 또 추가하려면 addRulers라는 클래스 코드를 변경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는 라이브러리고 실제 우리 서비스마다 추가해야 될 룰들은 되게 다양하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이 라이브러리 코드를 변경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 추가하지 않으면 어휘가 늘어나지 않는데? 다른 언어들은 이게 힘들어. 하지만 코트린한테는 랭스라는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 랭스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길이가 있어. 잘못된 메시지 주겠죠? 체크 함수를 보면 얘가 value이고 스트링이면 스트링의 랭스가 내 랭스랑 같은지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난 타겟 주면 되는 거고 랭스 조건이 만족 안 됐으면 fail 주면 되는 거죠. 뭐 랭스는 별것도 아니야. 이퀄하고 비슷하니까. 근데 얘는 일반 클래스 짰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이 어휘에 들어가죠? 확장함수로. 확장함수 밀면 되잖아. 그래서 확장함수 소문자 랭스 함수는 랭스와 메시지를 받아서 디스한테 랭스 객체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함수인 거죠. 이때 디스는 addRules니까 addRules는 셋이잖아요.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이 파일은 라이브러리 파일과 별도로 우리 시스템 안에 있겠죠. 서비스 시스템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addRules에다 모든 어휘를 추가하지 않아도 바깥쪽에서 추가해도 된다. 이게 사실은 확장함수의 진짜 목적이에요. DSL 시스템에서는 확장함수를 이용해서 나중에 어휘를 밀어넣는단 말이야. 굳이 이 시스템 만들 때 안 하고. 이거를 스위프트에서는 프로토콜 지향이라고 불러요. 프로토콜 지향으로 메소드 다 바깥쪽에 선언한 이유가 로딩을 나중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다 로딩을 나중에 할 수 있단 말이지. 내가 필요한 서비스에서만 필요한 어휘를 추가해주면 돼. 그래서 이 방대한 것들을 다 클래스 선언에 다 밀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관리도 힘들고 코드 길이도 길고. 우리는 점진적으로 어휘를 추가해 간다. 코드가 길었죠? 리뷰해볼까요? 자, 결국에는 제가 순서를 어떻게 설명했던 간에 일반적으로 최종 결과물이 되는 교환 프로토콜부터 정의하고 갑니다. 이 안에 사실은 모든 결과물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럼 룰의 결과는 룰 리절트고 이 리절트는 value 또는 fail이 될 거야. 이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밸리데이션을 구현하는 궁극적인 내부 사정인 거야. 룰 밸리데이션에. 그리고 얘네들 그냥 만든 거 대신에 이렇게 편의함수 제공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룰 리절트를 기반으로 했으면 얘를 해결했으니까 또 이러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미리 그릴 수 있다면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이 그림이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림하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죠. 같이 따라와서. 처음에 저희가 요구사항 3줄을 보고서 분석했을 때 나온 다이어그램하고 실제로 의존성 관계를 분석해서 나온 다이어그램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점진적인 설계라고 불러요. 근데 산에 고인물들이 있으면 그 미친놈들이 요구사항을 듣고 이렇게 그려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숙달되면 이렇게 돼. 그래서 만약 이 그림을 먼저 얻을 수 있다고 쳐봐. 먼저 얻을 수 있으면 혹은 먼저 얻지 못해도 원래 진짜 중요한 순서는 뭐냐면 누구부터 그리는 게 제일 좋다? 의존성이 없는 애부터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겠죠? 의존성이 없는 애를 그리면 걔는 딴 애가 바뀌었을 때 바뀔 일이 없잖아. 얘네 두 마리는요. 이 중에 뭘 수정해도 얘네 둘은 바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성이 없는 애들부터 보통 그려간단 말이에요. 코드를 그릴 때. 물론 설계가 계속 바뀌니까 힘들겠지. 힘든 와중에도 뭐부터 그려야 된다 원래는? 의존성이 없는 애부터 그려야 된다고. 근데 그게 이제 힘들어서 그렇지. 얘가 지금 의존성이 없는 애이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그린 거예요.
두 번째로 의존성이 없는 애는 얘죠. 의존성 없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얘도. 얘네 둘은 아무도 몰라. 지네들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그리기가 쉬운 거죠. 아무의 사정도 몰라도 되니까 제일 그리기가 쉽단 말이지. 밸리데이터 그렸죠. 그래서 네. 밸리데이터 리절트 의존 시스템 라이브러리는 의존성을 안 쉰다니까. 우리가 만든 클래스에서만 의존성을 계산하면 돼요. 원래 모든 코트린 환경에 다 있는 클래스는 의존성이 아니야. 밸리데이터는 그러려고 이제 밸리데이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룰 밸리데이션을 만들었으면 여기에는 same value validation이 있을 테고 여기에는 network validation이 있을 테고 뭐 이렇게 뻗어나가겠죠. 얘를 중심으로. 여기는 그냥 룰 생태계일 뿐이야. 이 밸리데이션은. 그래서 의존성이 없는 이 두 마리를 정리했고요. 그 다음번에는 의존성이 다들 복잡하잖아. 얘도 보면 두 마리를 알고 있죠. 얘도 얘가 의외로 하나만 알고 있네. 얘도 보면 하나 두 마리 알고 있죠. 세 마리 알고 있고. 비슷해요. 비슷하면 기억나세요? 꼭대기에서 짜가는 방법이 있고 아래에서 짜가는 방법이 있다고? 그렇죠? 그럼 많은 객체지향론자들은 아래서부터 짜가려고 그래. 근데 대부분 아래서부터 짜면 프로그램은 안정적인데 시그니처가 엉망진창이야. 왜냐하면 얘네들이 진짜 요구한 거랑 안 맞기 때문이야. 그래서 다 고쳐야 돼. 결국에는 아래서부터 짜도 위에서 짜다 보면은 편의성에 맞춰서 다 시그니처를 고치게 되고요. 위에서부터 짜면은 아래쪽 현실을 모르고 짜지만 좋은 점은 지가 원하는 프로토콜만 내리기 때문에 최소화로 구현하게 돼. 그래서 제가 위아래 같이 복합적으로 짠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이번에 위로부터 짰잖아요. 위로부터 짜. 그렇죠? 그래서 얘를 도출한 거죠. 얘의 목적은 다이어그램에서 본 것처럼 뭐다? 룰 생태계를 밸리데이터 생태계로 번역해 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룰 생태계 일체를 다 룰 DSL한테 맡겼고 얘가 진짜 핵심 객체인 거죠. 이 룰 밸리데이션 핵심 객체는 룰 DSL인 거야. 얘가 엔진인 거고 얘가 다 알아서 할 거고 나는 그저 룰 DSL이 체크해서 갖다 준 룰 리절트를 리절트 객체로 변환해주는 애일 뿐이야. 하는 일 이것뿐이야. 객체지향은 계속 말했지만 뭐가 요령이다? 밀어. 내가 할 일이 아닌 다 밀어. 그럼 나의 역할은 뭐다? 룰 DSL이 다 할 건데 나는 이걸 그저 밸리데이터가 원하는 리절트로 바꿔줄 뿐. 이게 내 일인 거야. 그런 거야. 객체지향은 코드가 쉬워요. 왜냐면 다 밀어대고 있기 때문에 코드가 짧아져. 다 타입을 해결하고 다 밀어대기 때문에 다 민단 말이야 무조건. 그래서 이게 가장 긴 코드인 거죠. 왜 가장 길어? 룰 DSL의 엔진이기 때문에 그렇지. 룰 DSL은 어떤 엔진이다? 케이스라는 키워드를 제공해주는 엔진이야. 끝이야. 그리고 바깥쪽으로 누구한테? 룰 밸리데이터한테 체크 함수를 제공해주고 있어. 이거 꼭 제공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내장 까야 돼. 그렇죠? 내장 까야지만 얘가 뭘 할 수가 있잖아. 내장 안 까고 싶으면 얘한테 추상화된 메소드를 노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얘가 추상화된 메소드니까 함부로 지 안에 내장을 까진 않았겠죠. 셋을. 대신에 뭘 준다? 이 결과로 얘를 준다. 룰 리절트. 표준 프로토콜 응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한 대로 룰 리절트 만들어서 케이스마다 돌면서 케이스에 있는 모든 룰들이 다 성립해야지 성공 아니면 실패로 중간에 끊어가지고 처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룰 DSL이 하는 일은 룰 DSL 엔진으로서는 케이스라는 키워드를 제공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체크 함수로 모든 DSL의 결과물들이 몰려있는 요 셋, 애드루스 셋을 이용해가지고 실제 체크를 돌리는 로직까지 전체 엔진이 들어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 엔진은 얘인 거죠. 근데 아까 그림 처음에 그릴 때도 이렇게 박스 쳐놨잖아요. 걔가 핵심 엔진이라고. 그래서 이걸 DSL 코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DSL을 만드실 때 결국에는 모든 DSL을 다 취합하는 코어 객체를 만들고 걔한테 메소드를 실어주게 돼요. 이건 마치 빌더 패턴에서 빌드하면 나오는 객체랑 똑같아. 빌더 패턴의 빌드 객체가 다 모아주는 애잖아요. 걔 코어 객체란 말이지. 그 안에 엔진이 다 있단 말이야. 똑같아. DSL은 어떻게 보면 빌더 패턴이기 때문에 빌더 패턴이 좀 문법이 화려한 거지. 람다에다 확장함수를 쓰기 때문에 문법이 화려한 것 뿐인 거고 기본적으로 빌더 패턴이란 말이야. 우리가 자바에서 가장 많이 구현하는 DSL이 바로 빌더 패턴인 거죠. 자바의 빈약한 문법으로는 빌더 패턴이 한계야. 코트리는 되게 화려한 람다 패턴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얘가 핵심 엔진이었다. 나머지는 각각 케이스를 위임하고 있는 애드루스. 애드루스도 룰 리절트 기반이니까. 그래서 애드루스 만들고 나면
룰셋을 얻게 되고 룰셋을 얻는 문법을 제공해주기 위한 건데 룰셋을 얻게 되는 건 결국에 이 룰셋에다 룰을 더해야 되니까 받아온 이 블럭에서 룰을 더해야 되고 이 블럭 안에서 룰을 더하는 거죠 결국에. 이 블럭에서 룰을 더하는 방법은 디스를 컨텍스트를 제공해주니까 이 안에서 제공해주는 어휘밖에 없다. 기본 어휘로 제가 지금 이퀄을 제공해준 거고 이너 클래스를 통해서 혹은 외부에다가 확장함수를 통해서 랭스라는 키워드를 어휘를 추가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형식을 통해 가지고 계속 어휘를 추가할 수 있겠죠. 수많은 이메일 체크, URL 체크, 뭐 레인지 별거 다 만들겠죠. 그 안에는 이런 타입 체크를 비롯해서 전용 애들을 되게 많이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등장한 애들이 다 나왔고 우리 룰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요? 트림. 트림은 딱히 인자가 필요 없지만 잘못되면 메시지는 줘야 되니까 체크 함수로 들어오면 얘가 밸류 타입인지 보고 스트링인지 보고 얘가 뭘 리턴하는지 보면 밸류에다 트림을 때려가지고 새로운 리절트로 반환하고 있죠. 대수 타입에서 조심해야 될 건 항상 대수 타입을 반환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내용을 까긴 깠어요. 여기서 밸류 까긴 깠지만 바깥쪽으로 반환할 때는 다시 대수 타입을 묶어서 보내줘야 돼.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요구사항에 값을 변환시킬 수도 있다고 그랬죠. 트림이라는 밸리데이터는 사실 밸리데이터 아닌 밸리데이터인데 트림이라는 밸리데이터긴 하지. 이거 두 개 안 걸리면 에러 메시지 뜨니까 페일이 되잖아요. 하지만 값을 변형할 수도 있는 밸리데이터라고 그랬죠. 이거 안 하면 두 번씩 일해야 되잖아요. 귀찮아. 그래서 트림이라는 거 보면 트림이라는 어휘를 추가적으로 제공해줘서 트림 룰을 하나 더 추가해주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완성된 애들을 사용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어떤 룰 밸리데이터로 만들어서 케이스를 첫 번째 하나 떠서 트림 때리고 그 다음에 길이가 5인지 확인 좀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밸리데이터한테 체크하는데 내가 원하는 값이 스트링인데 이 문자를 넘겼으면 얘가 성공할 거냐? 성공하겠죠. 트림 때리고 5 때리니까. 트림 때리면 다 쓰잖아. 트림 때리기 전에는 여기 공백이 수 7자잖아. 그렇게 해서 여기 이 탭 보면 트림이 떨어져 있는 ABC가 들어올 테고 만약에 제가 여기다 잘못된 값을 넣었으면 일로 떠가지고 에러 메시지가 뜨겠죠? 뭐라고 뜨겠죠? not length 여기에는 메시지 없었으니까 디폴트 메시지 인밸리드가 뜨던지 그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DSL을 적용한 거죠. 이제 우리는 이 어휘를 자유롭게 늘릴 수 있고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서 지금은 문자를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할 건데 숫자가 들어왔으면 다른 케이스를 또 구성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는 이렇게 체크 함수에다 값을 넘길 때 숫자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타입이 들어오면 거기에 많은 케이스를 더 추가하면 될 테고. 되는지 모르겠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것도 복습 많이 하시고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라서 좀 여러 가지 종합해가지고 예제도 만들고 어려운 내용도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되도록이면 이번 강의까지 좀 복습 좀 많이 하시고요. 네. 코틀린의 동시성 관련된 뭐 코르틴 빼놓고는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내용은 거의 다 한 바퀴 돈 것 같으니까 쭉 복습하시면서 익히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